오늘 파트파이브 진동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거기 차례 보면은 현대시 4개, 그 다음에 고전시가 4개 나갈 거지. 고전시가 4개가 좀 길어. 우국과 북천과 초안과 출세곡인데, 사실 우리가 고전시가 총정리하면서 봤었지, 성윤아? 지원이는 처음 볼 거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싹 다 정리를 할 거고, 현대시 4개, 그 다음에 이제 태평편화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 좀 훑어줄 거야. 지원이는 한번 봤었으니까. IT 태평편화, 성윤이. 그 윤직원 영감 나오는 거 있잖아. 설명해줄게. 그리고 강도몽유록 하나 들어가고, 창해홍의 산소여행은 쉬우니까 읽어보면 되고, 애무리는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그렇게 나갈 거라서 빈도 나갈 게 좀 빡빡하긴 한데, 그 페이지부터 한번 보자. 가재미부터 한번 보자. 자, 가재미는 자, 화자가 표면에 나오지, 나라고 나와. 그리고 청자 표면에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화자는 나이고 청자는 따로 없으니까 독백체 고백체지. 사실 독백체 고백체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이게 관찰적인 고백체가 나오지. 그러니까 자기 내면보다는 주로 그 대상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어떤 자기 그 느낌 감상 같은 걸 주로 쓴 개념이야.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가재미. 가재미는 뭐야? 그녀지. 그녀를 가재미에 빗대어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사실 이 그녀는 실제로 자기가 이제 병상 그 간호하면서 이제 태어난 거를 쓴 건데 자기 어머님과 친척인가 뭐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간호하면서 옆에서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재미라고 표현했는데 가재미는 우리 광어가 이쪽이냐 가재미가 이쪽이냐. 한쪽이 광어고 한쪽이 가재미잖아. 어느 쪽이지? 하여튼 한쪽으로 쏠렸지 둘 다 반대쪽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가재미가 눈이 쏠렸잖아. 어디로 쏠려버린 거야? 죽음 쪽으로. 삶과 죽음이 있는데 죽음 쪽으로 눈이 쏠려버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가재미라고 표현을 한 거야. 더 이상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또 이게 납작 엎드려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죽어가는 환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서는 여기에 대한 연민과 공감인데 사실 그녀 처음에는 내가 그녀를 공감하는데 나중엔 어때? 그녀가 나를 공감해주는 형태로 바뀌어. 그래서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김천의료원의 6인실, 6인실도 이제 좀 가난한 거지.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은 병원 가면 1인실 있고 2, 3인실 있고 4, 6인실이 있는 거잖아. 제일 싼 병실인 거지. 6인실 302호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직유법을 썼지.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 건 무슨 뜻이야? 공감하는 거지. 그녀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연민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거야. 가재미가 가재미기. 첫 번째 가재미는 나고 두 번째 가재미는 그녀지.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온다. 그녀는 죽음만 보고 있고 요게 두 번 반복돼. 그녀가 오는데 그녀가 죽음만 보고 있다. 이래서 눈이 한쪽으로 쏠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죽음만 보고 있고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파도와 같은 날들이 보고 있다. 날들을 보고 있진 않은 그녀의 이제 힘겨운 삶을 보는 거야.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물속 삶이라고 해도 사실은 힘겨운 삶인 거지.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에 뻑뻑이 쏘리며 어떤 소박한 삶이었고 또 가늘은 국수 삶던 저녁 흑담조차 없던 그녀의 누대에 가게 힘겨운 삶이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때? 흑담조차 없었던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한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고고여정해지던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겨울 어느 날은 뭐야? 이제 입원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전부 직유법을 썼지. 모모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어. 점점 거칠어진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모모 그래서 거의 다 뭐야? 가군을 형성하고 있지. 운율이 이제 가군이 나와. 뒷부분이 반복되는 거. 나는 그녀가 죽은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눈이 쏠려버린 거지. 그래서 또 나오잖아.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래 또 한 번 공감과 연민을 표현하면 그건 반대로 이제 어때? 산소호흡기를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라는 건 어때? 교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지. 내가 공감하고 그녀가 나한테 공감하면서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다음 작품으로 가보자. 21페이지 황혼. 이육사 황혼. 이육사는 사실 좀 쉽지. 내용이 이제 딱 독립운동가 이거 생각하면 되는데, 황혼은 기본적인 독립운동가 시는 아닌데, 어떤 지구 모든 어떤 대상들,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시라고 봐. 자, 화자는 보면은 거기에 나가 나오지. 골방에 있는 나야, 커튼을 연. 화자는 나인데 골방에 커튼을 열고 황혼을 바라보고 있지. 자, 그리고 청자는 황혼아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황혼한테 말을 거는 형태로 대화체로 돼 있어. 대화체에 말을 거는 어투. 바라보는 대상은 황혼인데 황혼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황혼을 바라보고 있는 지구의 절반. 사실 뭐 해가 바라보고 있는 건 절반이잖아. 나머지는 밤일 거고. 그래서 지구의 절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뭐가 나타나? 애정이 나타나는 시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와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인간은 외로운 거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보내는 거지. 황혼아 내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춰보련다. 이건 뭐야? 애정을 보내는 거지. 누구한테? 황혼을 통해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에게. 그리고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 그러니까 그 황혼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어떤 것들? 거기 열거돼 있지.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이라던가 종소리 적은 산림 속의 소녀들, 시멘트장 파니의 소인들, 의지할까지 없는 그의 심장들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연민하지.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봐.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들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팔 쏘는 토인들, 황혼아 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에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는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이거는 뭐야? 이제 그 어떤 소외된 지역에 있는 혹은 힘겨운 사람들, 생명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는 거지.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 또 저 푸른 커튼을 엮게 하겠지. 커튼은 황혼은 다시 내일 또 오니까. 하지만 암암이 사라진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지금은 이제 근데 황혼은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황혼을 보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구의 절반,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나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느끼는 그런 표현의 시야.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봅시다. 몇 페이지냐? 39페이지. 달의 포도 잎사귀. 이거는 이미지시라서 되게 간단해. 그냥 순이라는 청자 나오고 차자는 표면에 안 나오는데 그냥 이미지를 묘사했어. 그러니까 사실 화자 청자 안 나타나는 거랑 거의 비슷해. 근데 청자가 순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어. 가을의 이미지를 그냥 묘사한 거야. 봐봐. 벌레 오는 고풍한들의 달빛이 물미처럼 밀려왔구나. 마지막 표는 뭐야? 포도는 호랄의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달밤, 가을 달밤의 분위기를 묘사한 거지. 그래서 다른 나이들의 고요히 앉아있다.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 자, 다른 나이들의 고요히 앉아있다. 무슨 뜻이야? 활용법이지. 달빛이 여기 가득 찼다라는 거 고요히 앉아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 시각에 후각하지. 동해 바닷물처럼 푸른 가을 밤 일부러 이렇게 뭐했어?
뭔가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딱딱딱 끊어서 제시했지.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고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있는다. 포도는 홀 아래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달밤의 이미지를 묘사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지. 이미지만 이런 거 잘 찾을 수 있으면 돼. 다음 문제로 가보자. 49페이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자, 이거는 추상적 관념에 도시하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이건 뭐야? 내 영혼은 이꼴 북가시나무잖아. 북가시나무로 내 영혼을 표현한 거지. 영혼은 보거나 만질 수 없는데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내 영혼이 고통받는 안녕 상황을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화자는 나인데 성자는 따로 없고 도택체 보백체지.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북가시나무인데 이 북가시나무는 사실은 화자의 영혼이지. 화자의 영혼을 북가시나무로 표현했으니까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 거지. 관념의 구체화. 그리고 이 북가시나무를 뭔가 이제 고통스럽게 하고 시련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뭐야? 거기 엿장수들의 가위즈. 근데 엿장수들은 무슨 주의의 엿장수들이래. 주의라는 건 뭐야?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념이지. 이념을 가진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때? 얘는 가로수지. 이 북가시나무는 가로수야. 가로수니까 거기에 걸려있는 뭐야? 깃발이나 플래카드 같은 것들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것도 이념인 거지. 사실 이 깃발이나 플래카드는 뭐 정치 선동용으로 많이 사용하잖아. 정치인들이 맨날 플래카드 걸어놓고 막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비난하는 거지.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때? 대장간의 낫, 톱니 같은 것들이 또 있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거를 뭘로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화자의 영혼을 시를 통해서 극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주의를. 그래서 정서는 극복 의지지. 부정적 상황을 비판하고 이거를 극복 의지로 극복하려는 시를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새 한 마리 깃들지 않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희망이 없는 상황인 거지.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해가지고 이념이 나를 다듬어 버렸다는 거지.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에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나. 그러니까 이념에 의해서 내가 상처입고 모든 거를 다 재단당해 버렸는데 그래도 어때?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선 더 해입을 것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 신의 나무지.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고 밤중에는 어때? 허공을 생각하면서 나의 잃어버린 어떤 순수한 모습이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다시 낮에 깨어나면 어때? 대로변 가로수로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은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어때? 나무에 걸려있고 이념에 의해서 다시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내 앙상의 몸통에 매달려 웃기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속에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봄 기온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라고 하면서 북가시나무여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지. 청자라고 하기는 그렇지. 그래서 이 이념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재단당하고 있는 상황을 잎사귀가 달리지 과일 나눠주는 시로 극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사람 쓴 시 중에 보면은 또 이제 아마존 수족관 이런 시도 있거든. 거기 보면 거기에서도 어때? 그 시로서 뭐 아마존 수족관에 있는 멸대어들한테 시를 선물하니 뭐 이제 아마존 경치가 여기 피어난 것 같다 뭐 그런 시도 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로서 뭔가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나타내. 그래서 언젠가 나도 쓸 수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 하늘에 새 한 마리 깃들어지게 여기지 않아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를 통해 이걸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는 시야.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63페이지) 5국가
우국가는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을 쓴 건데 총 28수인데 그 중에서 여태까지 평가원, 모의고사, 학력평가 이런 데 실렸던 수들만 딱 모아가지고 17수 딱 실어놨어 내가. 자 보면은 1수부터 볼게. 학문을 후려치우고 반무, 돌이킬 반자에다가 무인이지. 그러니까 원래 문관인데 공부하던 사람인데 돌이켜서 무관이 됐대. 그러니까 문관에 때려치우고 무관이 된 뜻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원래 유학자야. 근데 이제 무관으로 임관을 해. 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삼척검을 둘러매고 진심보고 나라를 위해서 진심을 다하려고 하였더니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으니 눈물겨워하노라. 자신이 이제 나라를 위해 뭘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지. 자 다음 페이지. 자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은 나라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당파 싸움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썼었죠. 나라에 못 믿을 것이 이밖에 답이 없다. 의관문물을 이토록 더럽혔는가? 무슨 뜻이야? 임진왜란 때 외적이 침략해서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어지럽혔다는 거지. 이 원소를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노라. 적개심이 나타나고. 근데 어때? 오수에 보면 도적이 오다 누이 막으리. 무슨 뜻이야? 도적이 와도 막을 사람이 없대. 아니 와서 알리로다. 아니 와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걸 오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뜻이야. 320주에 누구누구 힘써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320주라고 표현했는데 누가 힘써서 막겠는가? 아무리 에고 하면서 걱정한데 이 민심을 어떡하겠는가? 이 민심이 이미 떠났다는 거지. 왜 그래? 우리 임진왜란 때나 정유재란 때 생각해봐. 그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구했잖아. 병자호란 정유재란 때, 아니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 청나라 쳐들어왔을 때 한 명이라도 싸워? 안 싸워. 왜? 임진왜란 때 이미 당해봐서 알잖아. 의병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싹 다 이제 선조가 죽이지. 왜? 자기 권력에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이순신도 어떻게 보면 거의 자살시킨 거나 다름없잖아, 선조가. 그러니 의병은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비판하는 거야. 민심이 이미 나라를 구할 생각이 없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어와 서러운지고 생각거든 서럽구나. 국가의 간이 어려움을 알 리 없어서 서러운지고 아무나 이 간이 이 어려움을 이태로움을 알아. 구중천 임금님께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마르소서 하의심 너무 의심하지 마르소서 등민심 하는 외에는 하올 일이 없나이다. 민심을 얻는 일 외에는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하는 자기가 이제 하는 상소나 뭐 이런 말을 너무 임금께서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그리고 향천년 천년 동안 몽중정조 번영을 누리라는 꿈속에서의 어떤 가르침이 귀에 쟁쟁하여이다. 꿈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천년 동안 이제 그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서 이성계가 나타나서 한 말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니 그거는 뭐야? 민심을 얻어라 라고 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너무 의심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옆에 11수가 보자. 자, 배를 지어서 공부되다 세금 내고 쌀 지어서 요역되다 노동을 대신하고 옷벗은 적자라는 건 뭐야? 우리 서자와 대비해서 적자라고 그러지. 정실의 아들인 거야. 정실 아들인데 여기선 백성을 의미해. 나라의 적자, 나라의 정실 아들.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백성들이 근데 배고파 서로 한다는 거지. 세금 내니까. 먼컨대 이 뜻의 아르사 선해 고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또 공명과 부귀를 여사로 헤어두고 공명과 부귀 별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쳐두고 낭묘상 대신에 높으신 대신님들 진심국사 하시거나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렁성저렁성 하다가 나중에 어이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막 허둥대둥하고 자기 뜻대로 뭐 이렇게 뭐 나라 위해서 안 하고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는가 하고서 비판하는 거지. 13수 힘써 하는 싸움이 나라 위한 싸움인가? 당쟁을 맨날 싸워하는데 그게 나라 위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옷밥에 묻혀있어. 옷과 밥,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싸우니 할 일 없이 싸우는가? 아마도 그치지 아니하니 다시 어이하리. 맨날 당쟁만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그래서 14수에 보면은 이는 외다하고
저는 이 외다하고 무슨 뜻이야? 이는 저쪽이 외다. 외다는 뭐야? 왼손 할 때 외다지. 잘못되다 하고 저쪽은 또 이쪽이 잘못되다고 서로 당쟁하는 거야. 매일 하는 싸움이 이 싸움뿐이로다. 이 중에 고립무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것은 님이신가 하노라. 임금께서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죠. 맨날 당쟁만 해가지고. 자, 다음. 자, 아까 마르소서랑 비슷하지. 말리소서도 이렇게 나오니.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지공무사, 공평하게 말리소서. 진실로 말리고 말리시면 탕탕평평하리라. 탕평책인 거지. 공평하게 말려라. 당쟁을 안 하게. 18수에 보면 이 외나 저 외나 중에 그만저만 던져두고, 그러니까 저쪽 잘못됐다 이쪽 잘못됐다 하지 말고 그냥 던져두시고, 하올 일 하오면 그안이 좋겠는가. 당쟁 그만하고 할 일이나 해라. 하올 일 하지 아니하니 그를 서로 하노라. 그래서 당쟁에 대한 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또 19수도 마찬가지야. 이라 오르며 제라 다 그러냐. 이쪽이라고 다 옳고 저쪽이라 다 그러겠느냐. 두 편이 똑같아서 이 싸움 많이 하네. 그러니까 정치판 봐도 이쪽만 잘못되고 저쪽만 잘못된 게 아니지. 서로 다 잘못됐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야. 성분이 준칙이 되시면 절로 말까하노라. 임금님께서 준칙, 기준이 되시면은 절로 싸움이 그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4수 보면 성주, 우리 성스러운 조상 이성계께서 덕을 쌓아 여경천세, 1000년 동안 이어갈 이제 왕조를 쌓으셨으니 선왕도 효칙하여 순천명하시니. 선왕은 뭐야? 지금보다 더 앞에 있었던 왕들, 그러니까 이성계의 후대 왕들인 거지. 그러니까 현대어블에는 후대 왕으로 돼 있는데, 후대 왕이면서 선왕인 건 뭐야? 현재 임금의 선왕이고 이성계한테는 후대 왕들이지. 그래서 그 중간의 임금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효칙하셔서 순천명, 하늘의 명령을 따르셨으니 성스러운 임금님께서는 이 뜻을 알으사 천만을 신말하소서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덕을 쌓아가지고 앞에 왕조들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5수 보면 싸움에 시비만 하고 싸움에 옳고 그름만 따지고 공도는 뭐야? 공적인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네. 어찌하여 세상 형편이 이같이 되었는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지. 사적인 일 때문에. 물불보다 심한 한난이 날로 길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 그 관리들한테 나라가 굳건하면 집조차 굳건할 것인데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에 아니하네. 나라는 안 돌아보고 자기 개인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가 명당이 기울어지면, 즉 조정이지 명당, 나라가 기울어지면 어느 집인들 굳건하리요? 하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면은 니네 집 재산들 그대로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27수에 그게 내용이 이어져 봐봐. 어허 거짓일이, 그놈 뭐야 거짓일이. 장안, 서울이란 뜻이지. 수많은 집에 누구누구 지녔던가. 임진년에 티끌대니 이로 거짓으로만 여긴다. 무슨 뜻이야? 그렇게 당파 싸움하고 재산 모아놓더니 그 많은 금은보화가 거짓말같이 되었구나. 왜? 임진왜란 때 싹 털려가고 나서 지금 와서 보면은 다 거짓일이랑 똑같지 않느냐, 아무것도 안 남지 않았느냐 라고 탄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수에 보면 공명을 원창거들 부기인들 바랄소냐. 공명과 부기도 다 바라지 않는다 하자는 일감목 초가집 한 칸에 고초히 앉아 한 밤낮의 우국상식, 항상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못내서로 하노라 라고 해서 나라 걱정하는 시를 쭉 정리를 한 거지. 이해되지? 어떤 내용인지. 자, 그래서 우국가는 그렇게 되고 넘어가 보자. 그 다음이 북천가 84페이지. 자, 북천가는 이제 북방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이게 쓴 건데, 말이 유배를 갔지 사실상 이게 저거야. 유배 갔다가 바로 풀려나서 나오는데, 솔직히 이 사람이 이제 철종 때 사람이거든. 딱 보면 철종 1년에 급제를 해. 근데 정조 때까지 급제를 못하다가 철종 1년에 급제한 거 보면 뭔가 느낌상 좀 세하지 않아? 약간 그 외척 쪽에 이제 줄이 닿아가지고 뭔가 그쪽 세력 없고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갔다가도 바로 돌아와. 권력이 되게 센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고향이 경상도거든. 명천으로 유배다. 명천 여기야. 함경도 명천으로. 여기 한양이잖아. 여기 명천이야. 고향은 경상도야. 여기겠지.
자, 한양에서 나이 늦게 벼슬 하다가 어떤 사람을 이제 상소를 해가지고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고발을 했다가 임금이 그거 맞아?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가지고 삭탈관직 당해. 관직에서 쫓겨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남수찬이라는 사람이 저놈 저렇게 그대로 보내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유배 보내줘야 된다 해서 다시 한양으로 끌려와서 여기서 명천으로 유배를 가. 유배를 갔다가 명천 딱 도착하니까 어때? 너 풀려났대? 그래가지고 돌아오다가 복직도 돼. 그래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임금 만나고서는 너 고향 좀 한번 갔다 와라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철종 1년이고 철종 때니까 강화도령이잖아. 알지? 권력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좀 이거 정조 때 같으면 뭐가 지났을 것 같은 글도 막 썼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 임금이 좀 은근히 깔보는 느낌이 좀 있어. 뭐 이걸 썼다고? 반역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아 이때가 진짜 임금 권력이 약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또 어때? 유배 갔다가도 막 바로 풀려나고, 유배 갔을 때에도 이제 어때? 다른 거기 이제 그 함경도의 수령들 북관이라고 그러거든. 왜냐면 여기 천령 여기를 관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북쪽 함경도를 뭐라 그래? 관북 내지는 북관이라고 그러지. 이 북관 수령들이 가자마자 다 대접을 해. 이 풀려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만큼 권력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겠지. 홍문관 교리야. 홍문관은 국가 문서를 다루는 거고, 교리는 사품관직이야. 사실은 여기 이 사람은 남해 타면 안 되는데 돌아올 땐 또 남해도 타고 와. 되게 건방지지. 어디 3품 이상이 타는 남해를 4품짜리가 타고 있어. 근데 좀 그 꼰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서 글을 썼어. 그래서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제 유배가사로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야. 뭐 만원사가 워낙 대표적인 유배가사긴 한데 나중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룰 거고 봐봐. 자, 세상 사람들아 이 거동을 걱정하시오. 과거를 하려거든 청춘에 아니하고 50의 등과 50의 과거 해가지고 백수홍진 흰머리로 세상 속세에 나간 거지. 무슨 일인가? 공명이 늦게 되면 행계나 약바르게 계략이나 이제 계획이나 약박 바르게 하면 좋은데, 무단히 내달려서 소인배들의 적이 되었대. 뭐 자기가 소인배인지 그 사람이 소인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기엔 소인배를 적이 돼가지고 소인배를 이제 참수한 거지. 탄핵하려다가 거기 85페이지 보면 부월은 도끼지, 그러니까 형벌을 무릅쓰고 천문 임금님께 상소하니 이전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 올거만. 이전으로 보면은 어때? 내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었는데, 원래 이제 옛날 사람들이 더 올바르고 더 잘 뭔가 했다라고 생각했잖아. 그 전 사람들은, 뭐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요요한 이 세상, 이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는 남다른 노릇이 되어, 남다르게 튄 노릇이 되어 나의 상소 한 장이 울으면서 만조가 우럭하다. 온 조정이 난리가 난 거지. 내 상소 한 장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떤 사람을 탄핵하려고 올렸는데, 거기 보면 이조판토 서기준의 이제 그 비행을 탄핵을 했는데 오히려 얘가 탄핵당한 거지. 그래서 어와 황송하구나 천이 임금께서 진노하셔서 삭탈관직에서 쫓겨나서 어미꾸중을 하시고, 운박한 운명이 박한 중에 얇은 중에 신명 내 목숨이 고향으로 돌아갈세. 춘풍의 배를 타고 강호로 향하다가, 무슨 뜻이야? 이제 한강 따라가지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남수찬의 상소 끝에 명천전배에 놀랍보다 명천으로 유배가 정해진 거지. 그래서 수척한 손으로 행장을 다시 차리니 한강 풍도가 괴이하고는 한강을 다시 건너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내려가다가. 자, 전가일에 보면 황망한 행색으로 동문에서 대죄 벌을 받기를 기다리니 고향 땅은 멀리 적막하고 명천은 2000리나 떨어져 있고 유배지는 2000리나 떨어져 있고 고향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두루마기에 흰띠 띠고 북쪽 하늘을 향해 서니 사고무친 사방에 친한 사람 없으니 고독한 내 한 몸이 죽는 줄을 누가 알겠는가. 사람마다 이렇게 유배를 당하게 되면은 울음이 나련만은 국은 임금의 은혜를 갚을지라 쾌함도 쾌하구나.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신하가 되었다가 소인배를 잡아먹고, 소인배를 이제 탄핵하다가 엄한 꾸중을 받아서 공승하여 변방으로 유배가는 사람 천고의 몇 명, 1000년 동안 몇 명이나 되며 우리 조정에 누가 있겠는가. 나만 대단한 형신이라는 거지. 칼에 짚고 일어서서 소리를 들고 춤을 추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야.
이천리나 떨어져 있는 명천의 적객 유배객이라 장부도 닫구나. 좋은 듯이 말에 타고 명천이 어디냐 하고 유배지로 향해 떠나는데 더위는 홍로 같고 장마는 극악한데 아까 뭐였어? 봄이었는데 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봄이었지. 근데 다시 출발할 때는 언제야? 여름이야. 그러다가 명천쯤 갔을 땐 가을이야. 다시 돌아오니까 뭐야? 겨울이야.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봄이야. 1년 동안 엄청 많이 걸은 거지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더위가 이제 홍로와 같고 붉은 화로와 같고 장마는 극악한데 나작 이제 호위에서 가는 관리를 뒤세우고 청로 노비를 데리고 가는 거지 하면 청로를 앞세우고 입경원에 내달려서 다락원에 잠깐 쉬고 축성령을 넘어가니 북거리 점점 멀어간다. 궁궐이 멀어지는 거야. 슬프다 이내 몸이 영주각의 신선으로. 영주각 신선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홍문관의 영주각이라는 어떤 그 옥황상제 궁궐에 있는 어떤 학술기관처럼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뒤에 스스로 영주학사라고 또 불리는 홍문관 학사인데 영주각의 신선으로 나날이 책을 끼고 천안의 임금의 관리로서 모시다가 일조 하루아침에 정을 띄워 천해로 가는구나. 하늘급 벼랑으로 가는구나. 무슨 뜻이야? 자기가 신선이었다가 땅으로 유배가게 된 상황처럼 묘사를 한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배를 갔는데 이제 중략 치고 87페이지 보자. 가다가 중간에 어떤 동네에 들렸는데 거기에 본관사또 그 동네 사또가 하는 말이 김교리 홍무관 교리기 때문에 교리라고 부르는 거지. 사품관직에 김교리님 이번에 유배 오시는 거 죄 없이 오는 줄을 북관 수령들 함경도의 수령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아부하는 거지. 왜? 그 북방의 함경도 부관들이 그 저기 뭐야 중앙의 한양의 임금님한테 귀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제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놔야 나중에 어디 뭐 관찰사 같은 거 누구 보내면 좋겠어? 그러면 전하 누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럼 걔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만인이 울었나니 아무도 되게 저거 하지. 모든 백성들이 울었대. 얘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아 백성들이. 저거는 백성들이 다 울었대. 그래서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사이다 라고 해서 삼양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악공과 기생들을 불러서 놀자 부르는 거야 그거지. 그래서 호반의 규모를 모르는가. 화협 그 협기가 대단하구나. 그러나 내 신이 귀양 왔는데 이렇게 놀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화장빈개 꽃자리의 기약이 무엇인가? 꽃 같은 옷에 손님 자리에 꽃자리의 기약, 악기와 기생이란 무엇이냐? 북구의 최송,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이라니 경내 선비들이 문풍, 동네 선비들이 소문을 듣고서 청학, 학문 좀 알려주세요, 공부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 오고 셋이 오고 60명이 되었구나. 왜 그러냐면 봐봐. 당시에 과거 부제는 몇 명 뽑아? 그 과거 한번 보면 전국에서 33명 뽑는 거야. 관직을 33명 뽑는 공무원 시험을.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3명은 누구죠? 7급 주고 그 다음에 7품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7명은 8품 주고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야? 23명은 9품 주는 거지. 장어급제는 그 중에서 뭐야? 이 중에 1등인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벼슬자리 나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함경도는 뭐 공부를 잘하겠어? 지방 같은 느낌이잖아. 지금으로 치면은 저 시골 어디. 근데 홍문관이야. 수능 출제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능 출제위원이 지방으로 갑자기 내려온 거야. 이제 뭐 벌 받아가지고 내려와 있어. 나는 뭐 1타 강사가 지방 내려간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어때? 너도 나도 몰려들어서 공부 알려주세요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경내 선비들이 문풍 이제 소문을 듣고 청학, 학문 알려주세요 하며 하나 오고 셋이 오고 60명이나 모였어. 책 끼고 청학하며 글재를 고쳐지라 지라 고정문법에서 모였다. 모모고 싶다자라 모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북관 수령 함경도의 수령들은 전부 무가와 무병들 무관들만 오는데 다음 페이지. 문관의 풍성을 듣고 한사하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문관이 왔대. 그것도 홍문관 4급 사품 교리래. 그러고서 이제 다 놀려든 거지.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니 남 가르칠 공부 없어. 아무리 사양하나 모면할 길이 별로 없어서 이랴 밤낮으로 끼고 있어서 세월이 그리로다. 그 선비들 공부나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유배가면 다 이러냐? 아니야. 이 사람이 좀 빽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 뭐 만원사 같은 거 보면 유배가면 엄청 개고생해. 막 이제 거지처럼 빌어먹어야 되고. 유배가 어떤 거야? 딱 예를 들면 동탄으로 유배를 가. 신지원에 동탄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해봐. 그러면은 동탄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알아서 가세요. 여기만 벗어나지 마시고 알아서 뭐 밥 빌어먹고 사시고요. 이렇게 던져놓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러면 아무 집이나 딱 가. 경찰들이 딱 끌고 가서 가가지고 똑똑똑 누구세요? 여기 유배객 있는데 좀 맡아주시죠? 아니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하면 유배객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다음 집 가. 똑똑똑 계세요? 유배객 좀 맡아주세요. 아니 저희 집 이렇게 가난한데 가난해? 그건 상관없고 뭐 백 없지? 다 던져놓고 가는 거야. 보면 주인한테 이제 쌍욕을 먹으면서 거기서 막 빌어먹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집에 빌붙어 있는 게 유배객이란 말이야. 근데 잘 나가는 유배객들은 어때? 딱 가면은 시장에 와가지고 가시죠? 대우해주고 잔치 보여주고. 왜 이 사람 복직하면 자기가 이제 좋은 자리 갈 수도 있잖아. 이게 대우가 엄청나게 다른데 이 사람은 되게 대우 잘 받는 케이스야. 유배객이 다 이런 게 아니야. 되게 개고생해. 대부분 90%는 고생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되게 권력으로 바로 복귀할 걸 대충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향사, 고향 생각나면 풍월,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을 외우니 절세, 변방의 고종, 외로운 몸이 시주, 시와 술에 회포를 붙여 불출문전 문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평캐평캐 날을 보내니 춘풍의 놀란 꿈이 변산에 서리 온다. 봐봐. 봄에 출발했다가 여름에 떠나와가지고 변산에 서리가 오는데 뭐가 됐어? 가을이 됐지. 그 사이에.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남천의 바람, 남쪽 하나의 바라보니 기러기가 처량하고 가을인 거 알 수 있지. 기러기가 처량하고 감정이니 북방을 구워보니 오랑캐 땅이 가깝구나. 개가죽 상하복은 상놈들이 다 입었고 상놈들은 개가죽으로 상하복을 입을 정도로 촌동네이고 조밥, 비밥, 피밥, 기장밥이나 먹는 촌동네인 거지. 기민은 배고픈 백성이지. 기아가 된 백성의 조석 아침 저녁이라. 자, 근데 또 이제 본관사또가 얘기하기를 다음 페이지 보면 본관의 성덕, 본관의 덕이고 주인의 정성으로 실같은 내 목숨이 달반 거기서 보름이나 거기서 머물면서 지냈는데 천만의회로 가신 집에서 편지가 왔어. 명록이가 왔대. 명록이는 뭐야? 이제 하인인 거지.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놈같이 되었구나. 너무 반가워서 미친 것처럼 막 반가워하고 절세 변방에 있던 사람이 항상 고향 땅에 돌아온 것 같아. 나도 이래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고향 안 간 지가 얼마나 됐더라 이러는 거지. 서봉 봉합 편지를 떼어보니 정찰 정담긴 편지글이 몇 장인가. 폭폭이 친척이요. 한 장 한 장 다 친척들의 얼굴 같고 면면이 그 종이 한 면 한 면이 다 고향이 떠오르고 지면에 자자 획획 그 지면에 있는 모든 글자들은 조카와 아들의 눈물이요. 옷 위에 그림빛은 옷 위에 이제 그 눈물 자국은 늙은 아내의 눈물이라. 소동파의 조언인가. 소동파는 이제 소식이 적벽부라는 거에 쓴 소식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랑하던 사람이 조은이라는 첩인데 그 첩을 생각하고 양대운 남녀간의 사랑을 생각하니 불쌍하구나 하면서 늙은 아내를 불쌍히 생각을 해. 근데 나중에 기생 데리고 놀아. 좀 미친 인간이야 이 사람 보면. 자, 그 중에 사람 죽어 돈몰이 됐단 말인가. 명록이를 데리고 앉아 누수 눈물을 흘리며 문답하니 집 떠난 지 오래거든. 그 후일을 어찌할리. 이제 집안일은 내가 떠나온 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지 하더니 천산만수 멀고 먼데 너 어찌 고향으로 또 돌아가며 덤덤이 쌓인 해포를 다 그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소리 안타까워하고. 다음 페이지. 자, 종약치고 또 공관사또가 하는 말이 이곳에 칠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함경도 북관에서는 명승지라서 금강산과 똑같이 칩니다. 되게 아름다운 산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 칠보산 한번 가서 방소심산 산 구경하면 어떠하십니까? 라고 이제 공관사또가 또 꼬셔. 그러니까 나 역시 조건이야 의리에 난처하다. 왜? 유배 와가지고 놀러 갈 수 있나. 원직 먼 땅에 쫓겨온 몸이 형승에 노는 일, 좋은 경치에서 노는 일이 분의 의리에도 미안하고 청렴 듣기에도 괴이하니 마음의 조건만은 못 가기로 작정했더니 주수 우두머리 사또 공관사또가 또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악양로와 황강경은 왕등의 사적이요. 악양로와 황강의 경치는 왕등 거기 보면 누구야? 왕후와 등자경이 유배 가서 이제 그거를 기록을 했고 적벽강과 제적의 노름은 구소
거기 보면은 구양소와 소동파, 아까 소식 있지? 그 소식에 격벽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어때? 그 유배가 가지고 쓴 시들 아니냐. 그러니 김학사, 홍문관 교리인데 홍문관에 있는 관리들은 보통 학사라고 많이 불러. 홍문관과 이제 집현전, 성균관 같은 교육기관에 있는 관리들은 다 학사라고 불러. 통상 우리 대학 학부 학사할 때 그 학사야. 그래가지고 원래 학사, 석사, 박사가 외국에 있는 학위 이름을 이제 동양에 있는 관직에 딱딱딱 맞춰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학사인 거야. 홍문관이나 성균관이나 이쪽에 있는 그걸. 자, 그래가지고 김학사의 칠보산 그 행은 무슨 험이 되리오? 왜? 뭐 그 사람들도 다 중국에 유명한 사람들도 유배 가서 시집고 했는데 뭐 유배 와가지고 놀러 가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에 반겨 듣고 황현이 일어나서 나귀에 술을 싣고 칠보산에 들어가니 귀가 참 얇지. 안 간다고 그렇게 버팅기더니. 자, 구름 같은 천만봉이 화도광산 풍경이라. 자, 51페이지 보면 웃긴 게 이제 기생도 같이 가.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지경이라. 신선당 같대. 전생의 연분으로 경구에 자취하여. 자, 경구에 자취하였다라는 거는 보면은 경구라는 건 경전의 구절이지. 거기에 자취하였다는 건 뭐야?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뜻인데 경구를 못 해가지고 못 읽고 우리 보면 황정경 같은 거 잘못 읽으면 지상으로 유배 오잖아. 그래서 지상으로 유배 와가지고 바람 붙인 이광경을 다시 보겠구나. 유배 왔다가 내가 신선이었는데 유배 왔다가 다시 신선세계로 돌아간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연정봉을 지난 후에 선녀를 따라가니 선녀 기생이야. 기생들 데리고 와서 2명. 이제 사또가 보내줬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와. 연화봉 절바위는 청천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안전해버리고 여러 봉우리들의 모습이지. 생왕공 보살봉은 신선의 구렬 동굴과 같구나. 매향이라는 기생은 소를 들고 만장운을 연주하고 분산월이라는 기생은 앉은 거동이 아주 분명 꽃이로구나. 분산월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꿈속에서 나오고 그래 이 사람 보면. 오동복판의 검은고 금사 금실로 줄을 메어 대쪽으로 타는 양이 곱고도 걷거니와 섬섬한 손길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내 거동을 보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법, 임금의 명령이 엄하여도 반할 법 하겠다. 이게 철종 때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정조 때 이렇게 썼어. 바로 뭐가 지나지. 근데 유배 가서 이딴 글을 쓰고 있어. 영웅절사, 영웅 중에 절개 지킨 선비가 없단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아니 군산을 보고 반해가지고서는 영웅 중에 절개 지킨 선비가 없다는 말까지 해대면서 걔한테 반했어. 내 마음이 단단하나 내게 큰 말 하랴.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이런가. 이천리 변방 중에 단정한 몸 가지고 거적 유배를 잘하기도 아무래도 내 덕이라. 그러니까 유배 오기 잘했다는 거지 얘 보기 위해서. 미친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썼는데 살아남아 있는 게 웃기지. 자 92페이지. 양금 두 검고 즉 매월 그 누구야? 분산월이랑 매황과 매향의 이제 검은고가 끝난 후에 절집 이제 절로 내려오니 산에 사는 스님이 차례 대접해서 찬물보소 정경하고 향기 있다. 이튿날 돌아오니 호상대에서 기생 데리고 놀던 일이 전생인가 몽중인가 구군인가 천은인가 임금의 은혜래. 세상에 천에 이 행객이 이럴 줄 알았던가. 유배 온 사람이 이렇게 놀 줄 있었겠는가. 근데 홍길 이제 붉은 먼지를 묻히고 돌아와서 순호 우두머리 노비를 불러 분부하되 칠보산에 놀러 간 것은 본관사또가 보내주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화한 중에 불안하다. 지가 생각해도 이건 미친 짓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다시 지휘하여 다시는 명령하여서 기생을 못 오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선비만 데리고 시와 술로 기록하니 청산이 그림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길이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라. 분산월의 녹이홍상 깨었구나 꿈이구나. 꿈속에서 또 그런데도 분산월을 보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중략 이후에 93페이지 보면 유정으로 들어가니 명천읍이 10리푼이 안 떨어져 있어. 유정 이제 그 동네로 들어갔더니 명천은 거의 다 온 거지. 탐막 오막사리에 들어갔더니 경방자 서울에서 온 관리가 날려왔어. 그래서 무슨 기별 왔다 했더니 방환지명 풀려났대. 풀려나면 일단 뭐야? 평민이지. 그러다가 돌아가면서 다시 직책도 복귀해. 지금은 이제 직책이 복귀된 건 아니야. 하늘의 은혜가 만극하구나. 임금의 은혜지. 눈물이 방방하다. 문적, 문서를 손에 쥐고 남향으로 100배 100번 절하니 동행하던 사람들의 거동보도 치하, 칭찬도 거룩하다. 축하한다고 하는 거지. 식전에 말을 달려, 이제 말을 먹기 전에 말을 달려 주인집에 본관사또 집에 찾아가니 만실 온 집안이 경사로구나. 광경이 그지없다. 죄명이 없었으니 평민이 되었구나. 이제 죄가 없으니 이제 평민 된 거지.
천은 한 임금의 은혜를 덮어쓰고 양계 인간 세상을 다시 보니 삼천리 고향 땅이 지척이 아니런가. 그래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가다가 또 복직이 돼. 그래서 이제는 막 가마타고 가지. 다음 페이지 봐봐. 엎어진 이의 몸이 익숙한 것이 이별이라. 조의 있고 잘 가거라. 어찌 다시 못 만나랴. 이제 함경도를 빠져나오면서 쓴 부분이야. 남여로 제너면, 남여는 이제 3품 이상이 타는 건데, 이 사람 그 역사책에서 찾아보면은 관직이 4품을 넘어간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남여를 탔지. 북도 삼천, 함경도의 산천이 끝이 난다. 인정도 끝이 나고 풍령도 끝이 나며 서릉도 끝이 나며 남은 것은 귀흥이라. 자, 돌아가는 흥취가 대단해. 남여 탄 거 보면 이제 복직한 거 알 수 있는 거지. 관리들이 타면 가마니까. 회양은 어디야? 우리 관동배국에서 정철이 부임했던 데가 회양이야. 거기가 이제 강원도 가명이 있는 곳이지. 강원도 최북단. 회양읍에서 중화 식사하고 김화 김성 지난 후에 영평읍에 들어가서 철원을 밟으네. 철원이면 경기도지. 포천읍에 습수하고 왕성이 어디매냐? 귀흥이 도도하다. 거의 돌아온 거지. 갈 적에는 백이 흰옷이었는데 올 적에는 홍포. 무슨 뜻이야? 관리에 복직했다는 거지. 북도적객 함경도의 유배객이었다가 지금은 어때? 영주 학사. 다시 학사로 복귀한 거지. 술을 먹고 말을 타니 풍정이 절로 간다. 산 넘고 물 건너면 노래로 여기까지 왔구나. 만사여생 만번 죽어도 살아날 것이 이놈이요. 천구호갈 천년의 호걸이 이놈이라. 자기를 막 자랑하지. 축성령 넘어가 삼각산 북한산이 반갑구나. 중천에 솟았으니 귀흥이 돈파이고 돌아가는 흥취가 높고 만수 모든 나무의 상화 서리꽃이 피니 설상 눈이에 춘광 봄빛이라.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 가까이 올 거지. 지금이랑 비슷한 때쯤 복귀한 거야. 삼각산에 재배 절을 하고 단학원 자기가 머물던 여관에 들어가니. 원래 고향은 이제 경상도니까 서울에서 벼슬자리 할 때는 어때 단학원이라는 뭐 여관 같은 데서 이제 근무해 머물렀던 건데 관 주인이 마주 나와 울음으로 반기시고 다시 동대문으로 들어가니 성상님이 무감하사 임금님께서 별탈 없으시고 행장 나그네 목장을 다시 차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디로 가? 세제 문경세제를 넘으니 영남이 여기로구나. 오천에서 밤을 새우고 가산 고향 땅으로 들어가니 1번 온 집안이 무사하고 어린 것들 반갑구나. 이끌고 방에 드니 애쓰던 늙은 아내가 부끄러워한대. 자, 부끄러워하는구나. 어여풀자 수주곰이 군산어이네요. 아까 그 봤던 기생 중에 반했던 기생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한테서 기생을 떠오르는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자, 박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삼천리 남북궁상을 일장 준봉 깨었구나. 꿈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삼천리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1년 사이에. 다음 페이지. 어와 김학사야. 자기 자신인 거지. 급제해 늦었다고 하네 마라. 남자가 천년 동안 할 사업을 다 하고 왔느니라. 강호의 평캐 누워 태평하게 놀게 되면 무슨 한이 또 있으며 구할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은 아주 꼰대의 그 꼰대의 기본을 보여주는데 글을 지어 기록하니 부녀들 여자들은 보신 후에 후생의 남자로 태어나면 나처럼 놀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꼰대 같은 인간이야. 좀 이상한 인간이지 보면은. 그래서 북천가. 자, 다음으로 가보자. 113페이지 초한가. 초한가는 초한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중국고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최초의 중국의 임금이 누구야? 삼황이지. 기억나? 복희, 여와, 신농. 복희는 뭐 했어? 인간한테 금을 만드는 방법 알려주고, 희황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희황성대도 해가지고, 태평성대라는 얘기도 하고, 64배를 인간한테 전해주지. 태극기에는 8개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4개가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64개 중에 4개인 거지. 그리고 여와는 하늘을 소리하지. 그리고 여와와 비슷하게 치는 수인씨가 인간한테 불을 전해줘서 프로메테우스가 쓴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와라고 보기도 하고 수인으로 보기도 해. 사망의 두 번째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신농인데 농사 짓는 법이랑 약초 캐는 법을 인간한테 전수해줬다. 그 다음에 누구야? 인간들 황제, 인간들 이제 그 임금들이 나오지. 여기는 신들이고, 그래서 오제라고 하지. 오제는 이제 황제가 첫 번째지. 황제는 뭐야? 누를 황자 쓰는 황제이고, 황제 헌어지. 그래서 인간한테 배와
소래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분신 치우와 싸워가지고 승리하지. 분신 치우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 헌원에 이제 부하였던 창힐은 한자를 만들었다고 보기도 해. 문자를 만들었어. 그리고 땡땡땡 내려가서 중간에 두 명은 이제 항상 바뀌고 명확하지 않고 요제와 순제가 있지. 오제의 끝은 요제, 순제는 항상 동일한데 요제는 도당시라고 그러기도 해. 자, 얘는 이제 누구한테 원래 순제한테 물려주기 전에 먼저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임금 물려주려고 했던 게 허유지. 근데 허유는 어때? 임금 되기 싫다고 해서 기산으로 들어가잖아. 기산 들어가는데 기산 앞에 영수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에서 비를 씻고 있으니까 소부가 찾아와서 너 뭐하니? 물어보고 이 물이 오염됐다라고 그래가지고 소를 안 먹이고 돌아가지. 소부 허유가 자연에서 논의는 사람,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순제한테 물려주는데 물려줄 때 자기 딸 누구야? 아황과 여영을 같이 결혼시켜. 아황과 여영은 순제를 섬기다가 순제가 죽고 나니까 어때? 소상강에 빠져죽지. 그래서 소상강에 아황과 여영의 눈물이 뿌려가지고 거기는 대나무가 얼룩무늬가 생겼다고 해서 반죽 얼룩무늬 대나무라고 했지. 그래서 정철이 자기 은거지를 뭐라고 해? 소상남반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 왜? 전남 담양 창평이거든. 전라남도 담양이야. 대나무가 유명한 곳이잖아. 그래서 정철은 은거지가 대나무가 유명해서 자기가 이제 그 은거한 곳을 대나무 유명한 중국의 소상강에 빗대는 거지. 경치도 아름다울 정도로. 우리 소상강 어디에도 나와? 소상강 근처가 남학 성산이잖아. 구운몽에서 나왔었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순제는 누구한테 물려줘? 하우씨한테 물려주지. 하나라의 우시야. 우시의 손자가 누구야? 태강이지. 태강왕. 이따 나와. 태강왕 또 손자야. 얘는 맨날 사냥 갔다가 어때? 왕자리 뺏길 뻔하지. 그리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거랑이지. 거랑은 폭군이었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 그 다음에 거랑을 뽑으라고 누가 왕이 돼? 성탕왕. 탕왕인데 성스러운 성인이라고 해서 성탕왕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왕이 주왕이지. 이게 은나라.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문왕. 그리고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물려받아가지고, 무왕이 이제 주왕을 토벌을 하고 목야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그래서 은나라를 멸망시키지. 은나라는 상나라라고 그러기도 원래 수도가 은호여서 은이라고 하는데 원래 상이야, 국호는. 그래가지고 이거 막은 게 누구야? 막아섰던 게 백이숙제. 그래서 백이숙제가 충신의 대명사가 되는 거고, 백이숙제는 어디로 들어가? 쟤는 기산으로 들어가고 얘는 수양산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충신의 대명사가 백이숙제, 수양산이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또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무왕의 형은 배급호였잖아. 얘는 죽었지. 아들고기 만들어가지고 주왕이 주자가 문왕한테. 그리고 셋째가 주공인데, 주공은 되게 많이 나와. 주공은 어떤 성이냐 하면, 무왕이 일찍 죽고 나서 이 무왕의 계보들을, 무왕의 자식들을 쭉 잘 이어갈 수 있게끔 뒤에 있는 형제들이 반란 논의를 지금 다 처단한 게 주공이야. 그래서 주나라를 굳건히 하게 한 업적을 세운 게 주공이고, 이 끄트머리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기자조선의 기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모낭의 열몇째 아들인가가 기자인데 걔가 조선 후에 보내져서 우리는 중국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 옛날 사람들은. 왜? 중국이 더 문명국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랑캐가 아니고 일본 놈들이 오랑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기자조선의 이제 기원으로 봐서. 그리고 하은주를 뭐라고 불러? 삼대라고 부르지. 근데 이 기자조선설이 되게 웃기게 보이지만 사실 지금에 있는 유명한 성씨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기자조선 문왕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집안들도 꽤 있어. 지금도 보면 저 밑에 가면 우리는 문왕의 후손이야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해가지고 주나라가, 이게 뭐야? 저 주가 서주시대인데, 서주시대에서 공주로 옮겨가는 시기가 있지. 중간에 이제 오랑캐가 침략을 해. 오랑캐 침략해가지고, 원래 이제 주나라는 서쪽에 치우쳐 있던 나라였어. 기산 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좀 이따 지도 그릴 건데, 그때 보면은 좀 알아.
중국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지방 중에 하나가 간서 지방이야. 지금의 장안 있는 그쪽인데 왜 중요한지 일단 설명을 해줄게. 거기가 항상 전쟁의 중심지였고 항상 권력 쟁탈의 중심지였는데 일단은 거기 있다가 이제 동쪽으로 쫓겨오는 거야. 주나라가 오랑캐 침략을 받았을 때 제후국들이 도와주잖아. 이것도 좀 유명한 얘기가 있지. 이 서주의 마지막 왕이 이제 그 포사인가 어떤 그 미인을 얻었는데 항상 안 웃어. 찡그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웃게 하려고 어떻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웃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이제 봉화를 올렸는데 제후들이 막 이제 달려왔는데 이제 오랑캐가 안 쳐들어온 거지. 근데 그 제후들이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얘가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아 얘를 웃기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오랑캐 쳐들어오지도 않는데 황제가 제후국들을 계속 불러 봉화로. 나중에는 정말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안 도와오지. 그래서 망해서 이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야. 오랑캐 침략 받아가지고. 그래서 권력이 약해지지. 이 동조 시대를 뭐라고 불러? 춘추 시대. 공자가 춘추를 지은 시대라고 그래서 춘추 시대라고 그래. 춘추 시대에는 강력한 뭐가 있어? 춘추 5패가 있지. 5패, 5패왕의 나라들이 있지. 그래서 권력을 잡았던 5나라들이 있고, 요거가 이제 주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아예 주나라가 왕실이 멸망해.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전국시대지. 이때부터는 그냥 황제도 없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게 뭐야? 전국치롱이 있지. 이 전국치롱 중에 하나가 누구야? 진나라지. 진나라가 뭐해? 통일하잖아. 이따가 태평천하 배울 때 나오지. 망진자는 호연이라. 맨 마지막 제목이 그거잖아. 원래 태평천하는 15부작으로 있어서 신문에 연재를 했던 소설이거든. 거기에 보면은 윤직원 영감이 이제 자기 손자인 종수 때문에 집안이 망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진시황이 윤직원에 포함되고 진시황 이제 이거를 윤직원에 빗대고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를 윤직원의 손자인 종수에 빗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았던 이유가 뭐야? 점쟁이가 와가지고 그러지. 그 진나라가 어떻게 망하겠어 그랬더니 호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 호. 근데 오랑캐 호자거든. 그래서 오랑캐 때문에 망할 줄 알고서 북방에다가 흉노족 쳐들어오지 말라고 그 만리장성 쌓은 거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이 호자야. 아들 때문에 망한 거지. 아들 때문에 망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윤직원 영감이 친일지주잖아. 친일지주인데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자들이야.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조선 말에 아버지 때 그 재산 많이 모았을 때 그 백성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난리 펴가지고 이제 재산 뺏어가고 또 관리들도 재산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하는 그 공산주의하는 인간들을 되게 싫어하거든. 걔네들이 이제 또 재산 뺏으러 올까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처단하는 뭐 경찰서에 재산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손자 종수 경찰서장 되라고 동경 유학 보냈는데 얘가 뭐가 돼? 사회주의자가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때? 사회주의자 막으려고 경찰서장 보낸 건데 경찰서장은 되지 않고 걔가 사회주의자가 돼버렸으니까 오랑캐 때문에 망할 줄 알고 만리장성 지었는데 아들 때문에 망했네?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태평천하 마지막 회에 나오는 그 내용인 거고. 어쨌거나 진시황이 이렇게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돼? 진시황이 죽고 나서 다 나라가 다시 붕괴되지.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 나라가 막 쪼개져 있었는데 진시황이 거의 통일했다가 진시황 죽고 나서 다시 다 분리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열리는 거야? 이제 초한전이 열려. 이게 장기가 초한인 거잖아. 장기판 보면 초나라와 한나라가 딱 나오지. 근데 초나라는 누구야? 초패왕 항우지. 원래 초나라 왕이 있었어 전국시대 때. 근데 그 왕의 후손을 왕으로 세웠다가 죽이고 지가 왕이 돼. 그래서 항우. 이 사람은 8,000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거병을 해. 원래는 이제 항접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큰아버지, 삼촌하고 그 다음에 8,000명 제자를 데리고서 거병을 해서 진시황에 대적해가지고 싸우다가 초나라 왕을 처음에는 봉해서 초나라를 복귀시켰다가 초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초패왕이 되는 거야. 패왕이라는 게 뭐야? 패권을 가진 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서로 혼란하게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 패왕 그러면 어때? 거기에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힘을 기른 사람. 그리고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싸우는 상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한패공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패자의 한 명이거든. 전국시대에서 그 권력을 잡은 패자 중에 한 명이거든. 그래서 이 초안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보면은 항우 밑에는 유명한 부하가 없어. 8천 제자만 있고 범증 한 명이야. 범증은 아부라고 부르면서 되게 대우해줬어, 항우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삼촌 뭐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되게 나이 많은 책사인데 항우가 이 사람 말은 잘 들었어. 근데 막판에 갈수록 이 사람 말에 안 들어. 이 사람은 워낙 최강의 장수지.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고 맨 마지막 선수 딱 한 번 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면은 힘도 세고 전략도 좋고 그래가지고 가서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냥. 얘 혼자 쳐들어가서 막 쓸어버리고 항우장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하면 여포도 아니야. 누구야? 항우지. 항우가 최강의 장수야 사실은. 장수로 보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우희라는 첩이 한 명 있지. 맨 마지막에 사면초가 해가지고 사방에 한나라 병사들한테 포위당했을 때 어떻게 돼? 우희를 두고서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범죄는 그때 이미 떠나버리고 없고, 이 새끼 내 말 안 듣다가 이제 그 나라 망해먹었네 그러고서 이렇게 떠나버리고, 우희가 이제 그 마지막에 항우랑 같이 이제 포위돼 있을 때 우희가 자살을 해. 혼자라도 도망가시라고. 그래서 항우가 도망가다가 어떻게 강해에서 이제 배 타고서 가려다가 거기서 이제 그 변장에 있었던 유방 부하들한테 사로잡혀서 죽지. 이 과정이 이제 패왕별인 거잖아. 항우와 우희의 과정을 다룬 게. 유방 밑에는 신하들이 많지. 소하는 행정가지, 행정의 왕. 또 번쾌, 의형제. 얘는 이제 홍문회연에서 얘를 살려줘.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얘는 부자. 그리고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장자방이라고 그러지. 자방이 이 사람. 자, 근데 얘는 나중에 이제 얘는 군사야. 군사 장량인데 얘는 나중에 이제 적송자 따라가가지고 신선이 됐다라 그래. 적송자가 유명한 신선이거든. 그리고 이제 유명한 한신, 영포, 해멀. 얘네들은 비교적 후반에 들어온 부하들인데 한신은 이제 최강의 장수지. 원래 항우 밑에 있었는데 군사 지휘관으로 최강이잖아. 한 번의 전투에서도 지지 않아. 근데 어떻게 죽어? 여자한테 목줄려 죽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병력을 주면 얘는 무조건 이기니까 유방이 전쟁 끝나고 나서 병력 뺏은 다음에 어때? 죽여.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지. 영토와 팽월도 각각 이게 왕 역할을 했던 각 지방의 왕들이었는데 그 유방편에 붙어가지고 한 자리씩 했던 장수들인데 끝나고 다 죽이지. 이게 토사구팽이잖아. 그리고 이 한신이 유명한 얘기가 이제 다다익선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무슨 뜻이야? 유방이 이제 한신을 딱 기용한 다음에 당신이 그렇게 병력을 잘 다룬다고 하는데 몇 명까지 지휘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래. 많으면 많을수록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방이 이제 한신한테 또 물어봐. 그러면 나는 얼마나 지휘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랬더니 유방한테 당신 한 10,000명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방이 빡치지.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또 빡쳐가지고 한마디에 그럼 왜 너는 내 부하가 됐냐? 그랬더니 황제께서는 유능한 인재들을 잘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병력을 다루지만 당신은 이제 뭐 장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황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죽을 목숨이었던 거야 사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때? 항고조 유방이 이게 막판에 이제 사면초가 한 상황에서 요거를 좀 지도로 그려볼게. 왜 그러냐면 이 소환과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당시에 세력이 형성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중국 지도를 좀 그려보면은 하이난섬 있고 대만 있고 이렇게 있잖아. 자 강이 흐르지? 황하가 하나 흘러. 이렇게 흘러. 황하지. 여기 회수가 하나 흐르지. 그리고 양자강은 이렇게 흐르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4개로 갈라져. 양자강과 여기서 갈라져가지고 한 수가 하나 나와. 여기 중앙이 이제 뭐야? 옛날에 보면은 이제 삼국지 시대는 강하, 순견이 죽은 것이 황조한테 그 유표를 공격하다가. 근데 여기가 뭐야? 그 유명한 우한이야. 코로나의 본성이 이게 양자강이지. 그래서 옛날 중국 사람들은 사실 이걸 여기를 이제 요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하면 황하야, 수하면 회수야, 강하면 양자강 타는 거야. 그래서 강동, 강남 이렇게 부르는 거지. 여기를 이제 강동이라고 부르고 여기 강남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회남이라고 부르고 여기 회북이라고 부르고 여기 하남,
하부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 큰 산 하나 있잖아. 평야지대 주변에. 서악 뭐 있어? 태산. 서악세산의 동쪽을 뭐라고 그래? 그래서 산동, 이쪽을 산서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가 한수야. 한수. 자, 여기는 뭐라 불러? 강이 4개로 갈라진다고 해서 사천. 사천성이지. 사천자잖아, 유명한. 여기에 남쪽을 뭐라 불러? 파. 위쪽을 촉이라고 불러. 여기는 완전 산으로 둘려져 있는 곳이지. 완전 다 산이야. 딱 여기만 분지지. 여기가 사천성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넘어가면은 요게 이제 한수의 끄트머리쯤에 이렇게 산으로 또 둘러싸인 지형이 있어. 여기가 한중이야. 한수의 중앙.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진령산맥이랑 엄청 높은 산맥이 있고 요 넘어가 뭐야? 장안이야. 여기 앞쪽에 들어가는 관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함곡관이라고 해서 여기 관이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관서라고 그래. 여기가 되게 중국 역사에서의 중심지야. 장안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는데 여기 큰 산이 하나 있어. 이게 기산이야. 그리고 이렇게 둘러져 있지. 그리고 이쪽도 다 산이야. 그래서 중국 보면은 인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이 90%, 이쪽이 10% 산이잖아. 근데 이쪽에서 제일 인구 많은 데가 어디야? 여기 사천성 촉 쪽이거든. 대충 이렇게 돼 있어. 자, 초나라는 어디야? 광동. 여기야. 옛날에 지금 삼국시 시대 때 오나라 자리가 초나라야. 여기 안에가 월나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오나라, 초나라, 월나라 다 이쪽이지. 옛날으로 치면 이제 약간 오랑캐 변방 강남 쪽에 있는 한나라는 뭐 여기 어디야? 그쪽 어디? 중앙 어디쯤에 있어? 황하 쪽 어디 있겠다. 자, 그리고 진시황이 통일한 그 저기 뭐야? 진나라는 어디야? 여기가 진이야. 여기 장안 북쪽에 함양이라고 조그만 데가 당시에 되게 큰 수도가 있었어. 진나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정통 한족들은 다 황하 주변에 조그만 나라 가지고 살았는데 이 주변에 오랑캐들이 사실은 전부 이제 그 전국 칠흥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서 계속 싸우느라 권력을 못 잡고 이 주변에 큰 나라들이 이제 서로 통일을 하는데 목적을 다투다가 결국엔 진이 통일하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병산지지. 여기 기병이 유명하잖아. 그리고 실크로드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당시에는 여기가 지금 되게 건조한데 되게 농사가 잘 되던 생산력이 좋은 땅이었어. 그래서 여기를 장악한 사람이 항상 천하를 통일을 해. 보면.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벌한 사례는 있지만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벌한 사례는 있어. 중국의 통일왕조들을 보면. 근데 항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정벌하거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정벌한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중국의 왕조들은 이쪽을 장악하면은 북서쪽을 장악하면은 전국을 통일하게 돼. 그게 항상 기본이야. 자, 유방과 항우가 이제 진시황이 죽고 나서 전국에서 막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각 나라들이 독립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진시황과 싸우면서 정리가 되면서 양쪽 세력이 제일 커져. 그래서 이쪽에 다 붙어. 양쪽으로. 근데 이제 유방과 항우가 협정을 맺지. 우리 진시황 상대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협정하자. 그래서 함곡관으로 먼저 들어가서 장안을 차지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기로 하자라고 해. 조폐왕 항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지.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 근데 누가 이겨? 유방이 이겨. 유방은 되게 덕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밑에 부하들도 잘 다루고 가는 데마다 막 풀어주니까 항복을 다 하는 거야. 근데 항우한테 항복하면 다 죽는 거 알거든? 그래서 끝까지 싸우니까 내가 다 죽이고 가. 그러니까 어때? 잠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유방이 3날 정도 먼저 도착했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항우가 어떻게 할까? 유방 그럼 황제로 모실까? 죽이려고 해. 그게 이제 홍문의 연이야. 이때 범증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범증, 책사 범증이 장량이지. 유방한테는 밑에 있는 책사가 유방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저 새끼 살려두면 우리가 죽습니다. 잔머리 잘 돌아가는 애예요. 절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항우도 처음엔 유방을 죽이려고 해. 그래서 부하면 죽어서 야 칼춤 춰다가 잠시에서 칼춤 추는 척하다가 쟤 죽여버려 라고 했는데 마주 칼춤을 춘 게 누구야? 변태야. 그래서 그걸 맞고 나서 이제 유방이 장량이한테 소식을 듣고 장량이 그래 유방한테 납작 엎드리세요.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죽으려고 그럴 텐데 무조건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또 얘기하지 마세요.
저기 지방 상포시약에 있는 총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않겠다고 거기 땅 달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 그래서 유방이 납작업자에서 항우한테 이제 저 살려주시고 저는 여기 들어가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항우가 거기서 마음이 약해져서 살려줘 버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범증이 떠나고 이 새끼 같이 지내다가는 내가 언젠간 죽겠다고 범증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늙어지고 범증병 걸려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방이 이제 촉으로 들어가지. 촉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맹세를 증명하려고 촉에 보면 잔도라고 있잖아. 바위 막 깎아가지고 길 만들고 나무 뚫어가지고 길 만들고 이거를 다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여준 거지. 사실은 이쪽으로 몰래 이제 다시 뚫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돌아갈 준비를 해. 그러고 항우의 실책 중 하나가 뭐야? 수도를 또 여기로 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힘을 기르는 여기도 인구가 꽤 많거든. 여기 오랑캐 땅 차지해가지고 힘을 기르는 한우 그 유방이 어디로 나올까? 일로 나올까? 일로 나와. 북보를 하지. 그래가지고 관중지방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여기다 소화를 딱 짱박아놓고 얘가 행정을 되게 잘해. 병력을 계속 무한대로 뽑아내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사방으로 막 보내. 항우가 가서 때려 부수고 했는데 어때? 결국에는 계속하다가 무한맵인 거지. 걔는 계속 생산하고 얘는 계속 몰리고 해서 요 양자강 북쪽 여기에서 고립이 돼. 신면매고 요게 이제 사면초가야. 그래서 이제 장량이 상위에 올라가서 야 초나라 병사들 고향 간지도 오래됐는데 얘네 좀 항복 좀 시켜보자. 그리고 피리를 불어. 초나라 노래를 막 들려줘. 그러니까 어때? 고향 생각이 나서 이제 항우 부하들, 특히나 8천제자들, 이제 주력이 8천제자에다 차에 붙여가지고 병력을 만든 거잖아. 걔네들이 막 항복을 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 초왕은 강 건너서 도망가려다가 우휘 죽고 자살하고 강 건너서 도망가려다가 사로잡혀서 죽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죽어. 여기 이제 처음 나올 때 누가 선봉을 서 한신이 선봉을 서서 여기서 다 깨부수지. 그래서 한중대장이라는 집회를 받아. 한신이 국벌에 성공한 거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400년 뒤에 누가 이 루트를 따라서 같이 공격을 해? 한국기의 제갈량이. 제갈량이 갈 때는 한신이랑 약간 달랐던 게 옛날에는 한수가 이렇게 흐르는 지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일로 보급을 할 수 있어서 한신이 유리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제갈량 때는 이게 중간에 지진이 한번 나서 여기가 붙여서 이제 백길이 막혀버려. 그래서 제갈량이 맨날 이로 누가 뭘로 돌아가는데 기산 루트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 기산이 그리고 옛날에 주나라 왕실이 이쪽이 어디에 있었어. 이쪽에서 시작한 나라야. 옛날에 이제 아들고기 먹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요 변방국가였어. 요만한 조그만. 그래가지고 주나라도 이쪽이었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맨날 그 읍참마속 할 때 있잖아. 가정 맡겼는데 가정 뺏겨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가려면 질량산맥이 너무 험하니까 이렇게 돌아간 거야. 기산 루트로 항상 이렇게 바깥으로 산 없는 데로 돌아갔는데 딱 여기 길목이 하나 있어. 이 가정이야. 이쪽 실크로드 쪽이야. 여기를 마속한테 맡기고 일로 돌아가서 이 지방 천수지방이랑 이쪽 다 먹었는데 마속이 여기서 위연이랑 사마이가 일로 올 때 여기를 틀어막지 못하고 산으로 기어 올라버리니까 여기가 뚫리잖아. 뭐 어떻게 돼? 보급도 다 끊겼네? 그래서 이제 마속을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보면 우리가 가정 땅이 어떤 땅이길래 도대체 저기를 뚫려가지고 이 제갈량이 빡쳐가지고 마속을 죽이나 라고 하는데 요 자리야 요 자리. 제갈량 군대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 점령하려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안녕 여기가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겠지. 자, 그래가지고 대충 요런 내용이야. 이제 스토리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숙제 다 했어? 안 해서요. 그치, 잘했어. 자, 보자. 113페이지. 망구의 영웅 호걸들아, 초한승부, 초한전 얘기를 들어보시오. 절인지용은 뭐야? 사람을 뛰어넘는 용맹, 항우를 뜻하지. 항우의 용맹이 부질없고 순민심, 민심을 얻는 것이 으뜸이다. 유방이 민심을 얻어서 승리한 게 으뜸이라는 거지. 한패공은 누구야? 유방이지. 패공이라고 부르지. 나중에 한고조라고 불려. 한패공의 100만 대병이 구리산 아래, 구이산이야 원래는. 구이산 아래 10년 매복을 해서 큰 진영을 둘러치고 초패왕을 잡으려고 할 때 천하병마 두원수, 표모걸식 한신,
한신은 천하병마 도원수 한쪽 대장이 되고 이제 그 백만 전체 지휘하는 인물이 됐어. 근데 옛날에는 뭐 했어?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표모는 뭐야? 세탁하는 여자한테 밥 얻어 먹었어. 그래서 밥이 가난해서 밥을 못 먹으니까 세탁하는 여자한테 저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야 뭐 때문에?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갚을게요. 그래서 네가 성공한다고 그러고 밥을 줬대. 근데 나중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오늘의 갚았다는 얘기야 한신이. 자 그래가지고 표모 걸식 세탁하는 여자한테 걸식하던 한신이라 다음 페이지. 장때 장수가 지휘하는 대에 높이 올라 천병만만 호령할 때 오강은 일천리오 횡성은 오백리. 이제 고향 돌아갈 고향 땅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양자강 북쪽에서 이제 보이가 된 거잖아. 거리거리 묵병이여 도루도루 매복이라. 간계 많은 이자고는 한신의 책사야. 한신의 책사가 패왕을 위인하고 산잘로는 계산자라는 장자가 누구야? 장량이지. 장량이 계명산에 올라가서 추야월 가을 밤중에 옥통소를 불어서 초나라 노래를 들려주지. 그게 사면초가잖아.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자, 슬피부로 팔천제자 해산할 때 항우 밑에 있었던 팔천제자가 다 해산되어 버릴 때 땡글마침 어느 때뇨 구추월 삼경. 이제 구추월은 뭐야? 9월인 가을에 삼경 깊은 밤이지. 11시에는 1시. 하늘이 높고 다른 발가 외기러기 슬피부로 감명이지. 개개수심을 돋워주고. 객은 여기서는 누구야? 이제 손님인데 노래 듣는 손님, 초나라 병사들이. 변방 만리 사시중 죽어가는 땅속 포위되는 그 사면초가 속에 잠 못 드는 저 군사 초나라 병사야. 너의 패왕 역진 힘이 다하여 장중에서 진영 속에서 죽을 테라. 죽을 것이니 빨리 항복해라 라는 뜻이지. 호생호사 호 좋아해. 생 살아있는 걸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건만은 너희는 어찌하여 죽기의 절이 즐기느냐.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항복하라고 하는 거지. 철갑을 고쳐입고 날랜 칼을 빼어든들 청금 같은 중한 몸이 전장 거문 전장에서 죽어서 영혼이 될 거라는 거지. 오흡하며 울면서 나오면서 신세자탄하는 말이 초나라 병사가 이제 울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 원하기를 금복을 울리면서 즉 승전구를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졌더니 강동 어디야? 초나라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강의 동쪽 어이 낯을 들고 부모를 다시 뵈면 초강 백성 우리나라 백성들 어이 보겠는가. 전전반측 뒤척뒤척이만 생각하니 8년 풍김 8년 동안 전쟁터에서 지내고 적막한 고요한 비단깁 창 빈방 안에 너희 부모님은 장산수심 깊은 수심에 빠져가지고 어느 누가 알아주며 은하수 오작전은 1년 1번 보지만 그러니까 전후직년은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너희는 어이하여 아내와 좋은 연분을 못 보고 그렇게 여기 와 있느냐라고 하면서 초나라 병사들을 이제 슬프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115페이지 보면 초나라 진중의 장졸들아 고향 소식 들어봐라. 남곡록초 몇 번이면 남쪽 계곡에 녹색 풀이 몇 번이나 자랐으며 즉 몇 년이나 지났으며 고당명경 이제 높은 집 거울 앞에 부모님은 의문 문에 기대어서 바라보며 독수공방 처녀들 이제 그 처자들 아내들은 한산낭목 찬바람에 새 옷을 지어 넣어두고 겨울이 되면은 새 옷을 만들어서 남편 올까 하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다리지 허구한 긴긴 날에 이마 위에 손을 얹고 산에 올라가다가 바라보다가 망부석이 되겠구나 기다리다 돌이 될 것 같다라는 거지. 하도 안 와서 집이라고 들어가면 어린 자식 철없어서 젖달라고 울고 철난 자식은 애비 불러 밤낮없이 슬피 우니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남산 아래 장차는 긴 밭은 어느 남편이 갈아주며 이웃집의 빚은 술은 누가 대하여 이제 권하며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없는데 가족들의 느낌이 어떻겠냐고 빨리 항복해라 라고 하는 거지. 참정고 앞과 뒤를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다 적병인데 한왕이 관대하셔서 불살 항군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으니 가련하다 초패왕아 넌 어디로 가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초패왕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시인 거지. 이건 좌창계열이라고 해가지고 판소리 부르기 전에 어때? 짧게 부르면서 앉아서 부르는 노래야. 보통은 이제 서서 부르잖아 판소리는. 그래서 이거는 짧게 앉아서 부르는 노래 계열, 목 푸는 노래 계열이야. 그래서 초한지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전시가 출세곡. 페이지 121페이지.
자, 출생군 변방으로 나아가는 노래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변방으로 부임해 경성으로 가. 경성은 어디야? 함경도 할 때 그 경성이지. 아까 명천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 명천이 여기면 경성은 여기는 함흥이거든. 함흥, 경성, 명천. 이 경성 땅으로 부임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도 문관이거든. 문관인데 다 아까 보면 무관들만 이쪽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여기 부임하면 두 가지. 표면적으로는 임금님께서 저를 승진시켜 보내셨군요 라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뭐야? 청배군의 한현진 같은 꼬라지인 거지. 안녕. 누가 이제 글로 보내버린 거야. 약간 좌천시킨 느낌인 거지. 그래서 보면은 찍고 있어. 보면은 어때? 이 사람이 뭐 유배 가는 느낌으로 가 사실은. 근데 이제 임금의 은혜 감사하다라고 가는 거지. 자 보자. 북방의 20여 주, 함경도의 20여 주에 정성이 문호. 문호라는 건 뭐야? 그 바깥 외적 그 노랑캐들과 그 문호를 개방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역할 수 있는 교역지라는 거지. 그래서 치병무 및 백성을 다스리고 병사를 다스리는 일을 나를 맡겨보내니 망극한 성은 처음엔 당연히 임금의 은혜라고 해야지. 갚을 길이 어려워라. 서생사업. 근데 나는 서생이야. 뭐야? 문관이지. 문관의 일은 한목, 글씨 쓰는 걸로만 여겼는데 백수, 흰머리에 인변, 변방에 임하니 진실로 의외로다. 그러니까 성은이라고 하면서도 의외네. 왜 내가 일로 가지? 라고 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 인정전에서 배사하고 인정전에서 절을 하고 칼을 짚고 놀았더니 말리나 되는 관하, 말리나 되는 저 관문까지 일신이 다 있겠구나.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흥인문을 내달아서 녹양의 말에 가니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반동별국을 본받아서 쓴 거라 반동별국이랑 되게 유사해. 가는 과정이. 흥인문 내달아 녹양의 말에 가라. 그 어떻게 돼? 반동별국에서 보면은 평구역 말에 가라. 흑수로 돌아더니 섬강이 어디매뇨 치약이 여기로다. 이렇게 가잖아. 되게 비슷하게 가지. 흥인문 내달아 녹양의 말에 가니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은하수의 옛길을 다시 지나가는 것 같아. 정철이 갔던 길이지 사실. 회양은 어때? 정철이 부임했던 곳이잖아. 회양의 옛 사실을 기별로만 소식으로만 들었던 정철이 부임했던 회양일 수도 있고 급장유가 다스렸던 회양일 수도 있지. 관동별국에서 보면 급장유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보지 않겠는가 그러잖아. 왜? 회양이 급장유, 중국의 유명한 급장유라는 사람이 있었던 곳이니까. 금달, 임금님이 있는 곳을 멀리 두고 적객, 유배객은 무슨 죄인가? 여기서 자기 스스로 유배객이라고 얘기하지. 멀리 부임하는데 유배가는 것 같은 거야. 참함과 천령은 험산말 절도마오. 천령이 어디 있어? 여기 천령이 있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관서, 관동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 천령을 넘어갈 때 험산말은 하지 마라. 세상의 일을 보면은 청지같이 여긴대. 무슨 뜻이야? 세상 일이 천령보다도 험하다. 내가 이런 험한 세상 일 때문에 이렇게 임금 곁에 있다가 유배가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눈물을 뿌리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장안이 어디요? 옥경이 가리구나. 임금 계신 곳이 가려졌대. 안변 이부군 저쯤이 호지러니. 안변은 요 함흥 아래쪽에 있는 땅이거든. 그래서 안변 북쪽이니까 함경도 땅은 오랑캐 땅에 가까운데 신소성전 오랑캐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벽곡천리 나라를 천리나 넓히니 윤관 고려시대 때 그 여진 쪽 때려잡았던 장수고 김종서 세종 때 이제 사돈육진 개척한 장수지. 사실 얘도 문관이지. 훈공위열 이 사람들의 업적을 초목이다 하는구나. 용흥강을 건너들어 정평구를 잠깐 지나 만세교를 앞에 두고 낭민루에 올라가니 만세교 낭민루가 함흥에 있는 곳이야. 함흥은 누구의 고향이야? 이성계의 고향이지. 이성계의 고향에 올라가니 123페이지 보면 옥저의 산하. 옛날에 함흥은 어느 땅이었어? 그 고구려랑 삼한시대 옥저 땅이었잖아. 옥저동에. 그래서 옥저의 땅에 몇 년이 돌아보니 천년 풍패. 풍패는 뭐야? 한나라 고조. 아까 유방의 고향이 풍패야. 그러니까 유방이 한나라 세웠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 풍패니까 이성계의 고향도 함흥을 풍패라고 표현을 한 거지. 풍패에 울창한 각이 아름다운 기운이 어제와 똑같구나. 한관령의 저문날에 마른 어이 병이 들고 만면풍사 온 얼굴에 모래바람에 갈 길은 멀었구나. 홍원 고현의 천도라는 섬을 바라보고 대문령을 넘어들어 목적지인 청해진에 도착하니 일도의 후설이오. 목구멍과 혀를 막는 중요한 도시고 남북의 요충지래.
신실, 믿음직한 정졸, 정예병사들이 이병, 날카로운 병기를 들고 있고 강군과 경로로 요충지를 지키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소화도 그지없고 풍경도 무진하니. 소화는 뭐야? 봄경치지. 이제 종약 치고 나서 부임해서 봄이 된 거야. 봄이 되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지. 1년 동안 지나서. 일춘행락, 봄의 즐거움이 슬미엄 듯 지겨운 듯 하지만 향관, 고향 땅을 바라보니 오령, 다섯 고개를 가려있고 이지산천, 이 북방 오랑캐 땅의 산천은 육진이 가깝구나. 김종서가 개척했던 사군 육진이 가깝대. 명시, 태평성대의 적관, 유배용 관리. 유배용 관리라고 표현했지, 자기를. 도초에 구는이라. 그래도 이제 임금의 은혜래. 원신금전을 위하니 슬퍼하며 멀리 떠나진 신하가 임금의 궁궐을 향해서 슬퍼할 것이고 종입숨은 임금의 궁궐 문을 지키는 것을 어디하여 약속할 수 있겠는가. 언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거지. 평생에 먹은 뜻이 전혀 없다 할까마는 시온, 시대의 운수에 따지는가. 명도, 운명에 매여가지고 여기 있는가. 임금한테 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진대백수의 세월이 쉬이가니. 진대백수 태평성대의 흰머리의 세월이 쉬이가니. 초택청빈. 초택청빈은 뭐야? 초나라 강가의 울음소리. 이 초나라 말고 전국시대의 초나라 때 뭐가 있었어? 삼여대부 구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억울하게 유배 가서 죽은 사람 있잖아. 좌익경하고서 이제 강물에 뛰어든. 그 구런의 생각을 생각하니 자기와 같다라는 뜻이지. 이잔을 가득 부어 시름을 잊자 하니 동명, 동해물을 다 퍼낸 듯 이 시름을 어찌했고. 자, 결사하면 어부가 나오는데 우리 관동배국에서 누가 나와? 꿈속에서 신선이 나와서 이제 그 마음속에 그 갈등을 해소시켜주잖아요. 여기서 어부가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 관동배국과 유사하게 썼기 때문에 어부가 내 말을 듣고 낚싯대를 둘러매고 백전을 두드리며 노래 부른 말이 세상 일을 잊었으니 내 몸조차 잊었구나. 백사, 세상 모든 일은 모든 생애는 일가족 대나무 낚싯대 하나뿐이래. 백구, 흰 갈매기는 나와 친구여서 오명가명 하는구나. 그래서 자연에서 즐기면 시름이 잊어진다 라고 하면서 시름을 잊는 걸로 끝내는 거지. 그래서 북쪽에 이제 관리로 가서 거기서 임금 못 보고 있어서 1년 동안 이제 시름으로 지내다가 어부의 말을 듣고 시름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야.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 시간이 끝났고 태평천하로 가보자. 카트파일. 아이씨, 너 맨날 어디다 잊어버리는 거야? 현대식, 고전식. 현대식. 여기 나오면 가져가. 자, 그 다음에 보자. 태평천하. 태평천하는 윤직원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 이거 지울게. 아버지가 윤직원, 아버지가 임용주야. 말대가리. 라는 별명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윤두섭. 윤두섭은 윤두껍이라는 별명이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이 사람이 주인공. 근데 이 사람은 친일 지주지. 나중에 이제 향교의 직원 자리를 사가지고 향교의 이제 직원이라는 어떤 자리를 사서 윤직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윤직원이라고 불려. 그리고 이제 친일 지주지. 그래서 태평천하라고 부르지. 친일 상황을.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때 어떻게 줬냐면 화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재산 뺏기다가 이제 말대가리 윤영주가 이제 화적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화적대가 들고 있고 관리들이 재산을 뺏어가던 이제 그런 되게 말세 같은 세상이었는데 일본이 들어오고 나니까 일본한테 친일하고 나면 재산도 불릴 수 있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태평천하라고 부르는 거지. 일제강점기. 그리고 윤두섭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다 이제 배다른 자식들이야. 첫째 아들이
윤창식, 윤주사라고 그래. 얘는 마작 중독이야. 맨날 노름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서울아 씨. 서울아 씨는 이제 딸이지, 과부야. 양반집에 시집 보냈는데 1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돌아왔어. 그 다음에 윤태식. 얘는 이제 정신장애가 좀 있어. 지체장애. 근데 얘가 15살이야. 이제 막판에 첫 판테 얻은 거지. 그리고 윤창식한테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윤종수. 여기는 이제 군수시키고 싶어 해. 군수시키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군석이인 거지. 군석이에서 군수시키고 싶어 하는데 안 되지. 그 다음에 윤종학. 윤종학은 경찰서장 시키고 해. 경찰서장 시키고 싶어 해. 하는데 안 되지. 원래는 이제 유학을 보내가지고 경찰서장 시키고 싶어 했는데 경찰서장 안 되고 뭐가 돼?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지. 자, 윤창식의 와이프가 있어. 윤창식 와이프가 고씨야. 맏며느리지. 윤종수 와이프는 박씨야. 손자며느리지. 그리고 윤종학 와이프는 조씨야. 여기서 손자며느리지. 그리고 고씨 밑에 전주댁이라고 있어. 여기도 과부야. 친모야. 친모는 뭐야? 바느질 해주는. 그래서 윤두섭 집안에는, 윤직원 집안에는 과부가 5이 있는데, 첫 번째 과부,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실질적 과부, 네 번째 실질적 과부, 진짜 과부까지 해서 5과부가 있다라고 해. 거의 버려졌거나, 이게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안 만나주거나, 아니면은 실제 과부인, 실제 과부는 2명이지. 이렇게 과부. 여긴 실질적 과부. 이렇게 5명 과부가 있어. 그 다음에 윤종수 밑에는 이제 윤경손. 여기가 제일 5살이야. 그러니까 여기랑 족보가 개족보지. 꼬였지. 같이 살아. 15세인데. 근데 얘가 바보여가지고 맨날 바보하고 놀려. 자기 할아버지 거에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윤도섭한테는 또 자기 첩이 1명 있는데 이게 춘심이야. 동기라고 그러지. 어린 기생이야. 그러니까 나이든 기생 데려다가 이제 하려면은 돈이 드니까 어린 기생 데려다가. 근데 얘도 15세야. 개판인 거지 아주. 그리고 윤도섭한테는 비서가 1명 있는데 비서가 태식이야. 대복이. 그리고 신분홍꾼이 1명 있어. 뭐였더라? 하여튼 있어. 주간에 나오면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한테 돈 벌어다 주는 올챙이배 거간꾼도 1명 있고, 올챙이라고 불리는 조서관인가 뭐 1명 있어. 그래서 얘 이제 밑에서 지주로서 관리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 요게 이제 인간관계도인 거지. 자, 내용을 보면은 윤직원이 이제 처음에 귀택지도라고 그러잖아. 윤직원 영감이 댁으로 돌아오는 그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걸로 볼게. 이제 소제목 보면서 대충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윤직원 영감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인력거꾼을 만나. 인력거꾼을 만나가지고 인력거 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어때? 돈을 깎지. 되게 구두쇠야. 돈이 되게 많대. 만석분이라고 그러잖아. 1년에 수확하는 벼가 만석인데 그거를 이제 깎는 거야. 한 석이 얼마니 보통? 한 석이 보통은 한 20만원 정도? 10만원, 20만원 정도에 현재 돈으로. 만석이면은 1년에 얼마 버는 거야? 10억 정도 버는 거지. 10억. 10억에서 20억 정도 버는 사람인데 인력거 싹을 깎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반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친근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술자가 있고 이 서술자가 판소리 문체로서 서술자 개입을 하면서 윤직원에 대해서 서술을 하거든. 근데 이걸 독자가 듣고 있잖아. 근데 이게 인물 관계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판소리 문체하고 이제 윤직원에 대해서 되게 친근감 있게 얘기해. 텔링. 우리 텔링하면 보통 어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쇼잉과 달라. 쇼잉은 묘사하는 거지. 우리가 텔링과 쇼잉이라는 방법이 있어 소설에서. 근데 텔링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 착해요. 저 사람 나빠요. 평가를 하는 거야. 쇼잉은 어때? 묘사를 해. 저 사람은 눈이 크고 귀가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잘 알면은 쇼잉할까 텔링할까? 자, 범인 몽타주를 그린다고 그래봐. 경찰이 딱 네가 범죄원장을 봐서 성윤이가 범인 누구였어요? 그러면 누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건 텔링이지. 그건 뭐야? 잘 안다는 거야 네가. 근데 잘 모르면 인상착의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쇼잉이야. 뭐 대상에 대해서 잘 알면 텔링을 하는 거지. 서술자는 되게 친근감 있게 윤직원한테 대해서 텔링을 해.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독자한테는 거리감이 오는데 왜? 텔링하면은 독자는 잘 모르거든. 쇼잉해줘야 독자는 실감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독자와의 거리감을 주고 이 친근감은 사실은 뭘로 비꼬냐면 반어야. 반어는 뭐야? 사실은 윤직원을 비꼬고 있는 건데 칭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서술자가 독자와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친해져. 서술자 개입은 뭐야? 독자한테 직접 말해보는 거지. 3인칭 소설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뭐 자기도 전라도 태생이지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 여기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고 여기도 이제 사실은 반응이가 거리감이고 서로 독자와 친해져가지고 윤직원을 둘이 같이 까는 구조로 돼 있는 거야. 서술자와 독자가. 그래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어디 나오느냐. 자 여기 봐봐. 그 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인력 컷색이 몇 푼이단가 하면서 전라도 방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긴 하지만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이런 게 서술자 개입이지. 직접 말해보는 거잖아. 그치? 진호야 저기 나왔으니까 가져와.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2페이지 한번 봐봐. 이걸로 볼게. 2페이지. 자 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아니다 미안 1페이지 다시 앞에 봐봐. 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은 6번째 줄. 자,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으면 일도 방백, 관찰사 직책을 했을 만한 게 분명한데 간혹 입이 뚫은 친구들이 광대로 인식 오인하고 동경 대판, 그러니까 도쿄나 오사카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해서 비꼬고 약간 희화화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어인 거야. 얘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비꼬는 거지. 그래서 윤직원이 이제 친해지조인 게 드러나. 이제 뒤로 가면은.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소제목들만 딱딱딱 정리하고 넘어갈게. 나머지는 읽어봐. 3페이지 보면 2번 소제목 나오지. 무임승차 기술. 이 사람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제 명창대회 가는 걸 좋아하는데, 명창대회는 뭐야? 이 사람이 이제 노래 듣는 걸 좋아해. 근데 기생들 부르면 돈이 들잖아. 그래서 젊은 기생, 어린 기생들 불러서 노래 듣거나,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 듣거나, 아니면 명창대회 가가지고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해. 돈이 적게 드니까. 근데 명창대회 갈 때도 돈을 아끼려고 어떻게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탄 다음에 제일 비싼 돈을 내. 5만원권 같은 거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스름 돈이 없으면은 버스 차장이라고 해서 버스 이제 표 걷는 사람이 난 줘야지 그러면 이것도 돈인데 왜 안 받느냐고 그래가지고 공짜로 승차를 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봐. 6번 서양국 명창대회. 서양국 명창대회 가서도 어때? 제일 싼 표를 산 다음에 제일 비싼 자리에 가서 떡 앉혀. 그러고서 몰랐다 그러면서 거기서 생떼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봐. 그리고 같이 데려가는 이제 춘심이 이 어린 기생 같은 경우에는 돈 조금 지어주고서는 입장권 안 준다면 넌 저 뒤로 천막 뒤로 돌아 들어가서 몰래 봐라 하고 또 그렇게 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뒤로 가봐. 9번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9페이지 4번에 나오면 9페이지. 이거는 뭐야? 아버지 윤용주가 화적대한테 죽는 장면이야. 화적대가 쳐들어왔을 때 윤용주가 이제
그 화적대한테 죽는데 윤두섭은 이제 도망가거든. 도망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죽냐면은 이제 그 조선시대 말이 되니까 도적대가 막 일어나가지고 부자들 재산을 털고 다니는데 어느 날 털러온 애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소장농 한 명이 껴있네? 그래서 걔를 잡아다가 관아에다가 신고를 해. 근데 그 관리가 그때 당시에 또 탐관오리가 많잖아. 그러니까 관아에 신고했더니 너는 이 도적 어떻게 알아? 그러고 윤용주를 잡아간 거야. 도적 아닌 거 알면서도. 그러고서는 너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때릴 거야. 빨리 재산을 내든가 해. 그래서 돈을 빼서. 그러니까 윤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관리한테도 털렸지, 도적놈한테도 털렸지, 매는 맞아가지고 이제 부어 올라가지고 죽기 직전이지. 이런 상황인데 도적들이 복수한다고 쫓아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도망 안 가고 이 도적놈의 새끼들이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적 두목이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얘를 잡아 살아가가지고 인질로 끌고 가려다가 잘못해서 때렸는데 머리 맞고 죽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윤두섭 아들이 와가지고서는 이놈의 이제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말세 세상 그러면서 막 이제 소리 지르는 내용이 나와. 그게 이제 맨 마지막 15편에 다시 한번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봐. 어디로 가냐? 5편이 어딨냐? 16페이지 5편 마음의 빈민이고요. 마음이 빈민 가난하다라는 거지. 16페이지 이거는 요 과부 5명 얘기야. 이 집은 과부가 5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 꼬라지가 개판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6번 가보자. 22페이지 6번 관전기. 관전이란 건 뭐야? 싸우는 거 지켜보는 거잖아. 골관자지. 며느리 고씨랑 윤두섭이랑 맨날 싸워 보면. 근데 고씨랑 윤두섭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 게 관전기야. 사람들이 그거 지켜보는 내용.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자, 27페이지 쇠가쇠를 낳고. 이거는 이제 윤두섭이 재산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건데, 이제 거간동 같은 사람들 이제 그 경매로 나온 땅 같은 거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윤두섭이 그거 가지고 하루에 오늘도 몇백 냥 벌었네 하고서 좋아해. 사실은 그 사이에 윤창식은 마작으로 뭐 몇천 냥 날리고 있고, 윤종수도 막 2,000냥 날리고 있고 하루에. 그래서 이 집 재산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자식들이 하도 개판으로 쓰니까. 윤종각도 이제 유학 가가지고 돈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식들은 맨날 돈을 써. 윤두섭은 죽어라 돈을 버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31페이지 상평공조 서풍과. 그 윤두섭 와이프가 이 소설에서 보면 작년에 죽어. 이 패평선화는 장편 아니면 중편이거든.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것 같잖아. 근데 딱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얘기, 그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얘기인데 그거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사실은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야. 근데 요 얘기는 작년 얘기야. 그러니까 작년에 윤두섭 와이프가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보니까 장례를 할 때 쌀 한 쪽까지 넣어주면서 1천석이요, 두 쪽까지 넣으면서 2천석이요, 3천석이요 이렇게 하고 입에다가 상편통보 옛날 사전이라고 그러지? 그 돈 하나 넣으면서 1천냥이요, 2천냥이요, 3천냥이요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윤두섭이가 죽으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하면서 인생 무상을 잠깐 느끼는 내용이야. 잠깐 느끼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자 페이지 36페이지 절약의 도락 정신. 도락이라는 건 뭐야?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 이 대복이 얘기야. 대복이가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까? 얘는 절약이 취미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윤두섭 재산도 관리를 하고 자기 스스로도 절약을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자. 39페이지 실제로는 윤두섭이 이 춘식이 꼬시는 얘기야. 그래서 뭐 반지 사줘가지고 꼬신다는 둥.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이든 기생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젊은 기생들을 이제 그 어린 기생, 10대 기생들을 불러가지고 원조교제 비슷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기생들이 돌아가고 춘심이가 10몇 번째야. 근데 춘심이를 꼬시려고 하다가 이제 반지 사주는 얘기가 요거야, 실제로.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49페이지 인간 체화와 동시에 품부족 문제 등 기타 다른 이제 뭐 얘기들인데, 요거는 경손이 얘기야. 경손이. 경손이가 부잣집 장손이잖아.
부잣집 장손인데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영화 보러 갈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요 서울아 씨를 꼬셔가지고 돈 좀 아부해가지고 돈 좀 뜯어내서 영화 보러 가는 얘기. 그래서 그 얘기고, 다음 12번 59페이지 12번 제목 보면 세계사업 반절기라고 나왔잖아. 세계사업 반절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그 뚜쟁이라고 그러지, 지금으로 치면 결혼중매업체 같은 건데, 그 당시에는 막 첩도 소개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뭔가 탈세하고 범죄 저지르던 사람이 이제 경찰청에 잡혔어, 일제강점기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사업 등록을 뭘로 해놨나 봤더니 사업 호명이 세계사업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결혼정보업체나 이제 결혼 소개해주는 뚜쟁이들의 세계사업이라고 불렀단 말이지.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 세계사업 반절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 윤종수가 군성이니까 시골에 내려가 있을 거 아니야. 군에서 군수하려면 거기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시골에 있다가 서울만 올라오면 첩을 만나서 첩이랑 놀고 막 그런 짓을 하는데, 윤종수가 오는데, 이 윤종수가 서울 올라오면 병호라는 사람이 항상 거기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돈도 먹고 그래. 근데 병호가 이제 그 기생 말고 이번엔 여학생 소개시켜줄게, 여학생. 그래가지고 여학생 소개시켜준다고 그래서 그거에 혹해가지고 만났는데, 윤창식의 첩인 옥화가 나타나. 얘는 여학생인 척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거든. 이제 딱 얼굴 보자, 어이 쿠머니, 그러고서 서로 도망가.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줄거리에서 보면 불륜을 저지른다고 나오는데, 불륜은 불륜이지, 만났는데 도망갔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세계사업 반절기. 아버지 첩을 보고 깜짝 놀래 도망가는 얘기. 그 다음에 67페이지 도끼 싸움은 썩어도 13번. 요거 누구겠어? 윤창식 얘기지. 윤두섭의 아들. 맨날 마장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돈 날리고. 그런데 전보가 오는 거지. 누구? 종학이 전보가 아버지가 윤창식한테 오는 거야. 와가지고 마작 보면서, 마작하면서, 마작해 보면서 전보도 제대로 안 봐. 그러다가 종학이가 검거됐어? 그러고서 아이씨 뭐 내일 가지 뭐, 내일 아버지한테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 소식을 윤두섭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전달하는 거지. 그 다음날 전달하는 게 맨 마지막 부분인 거야. 태평천하. 이태평천하에 막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대목이 그 대목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19페이지 14번 해저문은 만리장성. 이제 어때? 이렇게 해서 윤두섭은 오늘도 몇백 년을 버려서 이제 행복한 하루를 보내나 싶었는데 자식들이 다 말아먹고 이제 망해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뭐인 거야? 15번이 나오는 거지. (78페이지) 망진자는 호약이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은 누군 거야? 호다. 그래서 윤직원이 무슨 정보를 봐서 종학이가 경시청에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받지. 그게 누구랑 똑같은 거야? 진시황의 그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 호해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진시황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호해가 되는 거지. 진시황의 아들이. 자, 그래서 태평천하 그렇고 강동몽유록 보자. 자, 강동몽유록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 보면은 이제 한국 역사를 좀 해야 되는데 강도는 강화도야. 강화도는 이제 병자호란 때 어떻게 돼? 원래 세자랑 그 다음에 왕비들이 피난했던 곳이지. 거기 피난했는데 어떻게 돼? 거기가 함락되잖아. 그 얘기에 대한 얘기인데 좀 역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어떻게 돼? 1592 임진왜란 1597 정밀대란. 이때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거의 털리니까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오잖아. 명나라에서 지원군을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뭐 명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명나라가 이제 와서 우리 많이 도와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서는 그 명나라 때 원병 보내준 만력제를 되게 무능한 임금으로 봐. 왜 그러냐면 이제 원병을 딱 갔다. 근데 이제 선조가 처음에 이랬어. 아, 식량은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갔는데 식량이 없는 거야. 그리고 조선 사람들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만력제가 아, 저 불쌍한 인간들. 그래, 내가 우리 군대 식량을 보내줄게. 근데 조정이 먹을 게 없대. 그래, 조정 식량도 보내줄게. 백성이 먹을 게 없대. 그래, 백성 식량도 보내줄게. 그래서 명나라가 몰락하는 계기를 만들어 스스로 조선 전체의 식량을 엄청나게 갖다 쏟아부어줘. 명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명나라한테 뭐를 얻었다라고 그래? 제조지은이라는 걸 얻었다고 그래. 거의 죽게 된 것을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근데 이제 광해군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자, 광해군을 폐위한 광해군이 폐위된 명목이 두 가지지. 하나는 청나라 편에 섰고, 하나는 영창대군을 죽였잖아. 사실 지금 입장에서야 보면은 아버지 선조가 아니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새 여자를 정실을 얻어가지고 영창대군을 얻었는데 그러면 자기 그 왕위가 적어야 되니까 영창대군 그거 하는 거 당연하고 실리외교 하면 청나라 편에 서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유교적인 사회 입장을 보면 아니 거의 죽어가는 나라 쌀까지 퍼다주면서 살려낸 명나라를 두고서 후금 청나라 편에 선다고? 이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봐서야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청나라가 뜰 거니까 청나라 편에 서야지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부모가 먹여 살렸는데 부모 배반하고 잘 나가는 다른 사람 편에 쓴 거야. 부모 죽이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광해군이 폐위라는 거야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당연히 청나라 편에 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해서 맨 마지막으로 전투하는 게 뭐야? 심화전투라고 있잖아. 사르우 전투라고 그러기도 하고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이때 이제 원병을 조총해. 그래서 광해군이 원병을 보낸단 말이야. 12,000명 정도를 보내. 조총병. 근데 그 사령관이 누구야? 강홍립이지. 근데 강홍립을 보낼 때 어떻게? 밀서를 줘. 야 가서 상황 여의치 않으면 청나라한테 항복해. 항복을 해. 실제로. 부차전투라고 그러기도 하고 심화전투, 부차전투, 사르우 전투라고 그러기도 해. 여기서 강홍립이 항복을 해. 자기 부하들이랑.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강홍립은 항복했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 인조반정이 일어나 버리지?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 폐위시켜버려. 얘는 낙동강 노비해야 됐잖아. 근데 인조가 누구 편에서? 명 편에 서잖아. 그러니까 어때? 쳐들어와, 청나라가. 이게 뭐야? 정묘호란. 1627. 근데 정묘호란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인조가 반정을 할 때 군사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관들은 인조 편에 쓴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군사력을 누구한테 얻어오냐면 북방 결조사 중에 한 명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걔가 이제 인조 편에 서가지고 이제 걔가 반정을 성공시켜 병력을 이끌고 와서. 근데 문관들이 이제 반정공신이라고 그러지. 반정에 성공하면서 공신들을 딱 책정할 때 문관들이 지네가 다 1등 공신이고 이괄이 2등 공신으로 넣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야 이괄이 제 권력 너무 세지면 안 될 것 같아. 군사력도 다 가지고 있잖아. 제 영모로 보라. 근데 쟤를 영모로 보기 힘드니까 제 아들 영모로 보라. 그래서 체포해서 아들의 인질로 잡고 아버지를 유인해서 아버지도 죽여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해. 근데 아들이 어떻게? 도망가. 그래서 한양에 있었던 저기 다 죽여. 가족들을. 그러니 이괄이 어때? 빡치지. 아들은 나한테 도망갔고 아들은 영모래. 근데 나도 영모가 될 수 있고 그런데 항복하래. 그 이괄이 유명한 말 하지. 아들이 영모 반역자인데 아버지가 영모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느냐 하고서 군사에 들고 한양으로 내려와 버려요.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정자호란 정유재랑 겪으면서 우리나라 그래서 군대를 꽤 모아놨을 거 아니야.
그거 싹 다 털어먹어. 이괄이 한양을 점령하거든.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반란군이 한양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러고 난 다음에 걔가 이제 한양에서 점령했는데 거기서 바로 추격했어야 됐어, 인조를. 근데 추격 안 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반란군 진압군들이 또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한양 성박해서 싸우다가 결국엔 이괄이 패배해서 죽는데, 그때 패거리들이 또 어디로 가? 일로 가. 청나라로 다 가겠지. 강옥립이랑 이괄 패거리들이 다 그래서 정의제한테 같이 일장으로 쳐내놓는 거야. 왜? 인조잖아. 생각을 해봐. 자기네들 있다고 이렇게 만든 왕인 거야. 그러면은 안 내려오겠어? 청나라 편에 서가지고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때 내려왔는데, 이때는 인조가 그래도 좀 잘 대응을 하고 청나라군도 제대로 좀 이렇게 막 하나하나 격파하고 내려오느라 오래 걸리지. 그래서 얘가 이미 강화도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러면 형제의 애를 맺고 물러나겠다 이거 물러나는데, 물러나고 나서 이제 얘네가 뭐가 돼? 청나라 되지. 몽골도 좀 손봐주고 몽골한테서 이제 항복받아서 모려도 대원 옥세를 얻지. 원나라의 옥세. 그러니까 황제에 날아가는 거잖아. 이름도 국호도 청으로 바꾸고, 이제 원송환이라고 해가지고 명나라의 이순신 같은 장수가 있는데 걔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몰렸어. 만리장성에서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데 원송환도 어느 정도 처리했고, 마지막으로 명나라 공격하기 전에 뭐 한다? 이제 조선을 손봐야지 하고서 쳐들어온 게 뭐야? 1636년 병자호란이잖아. 이때 이제 다 쳐내려왔는데 어떻게 7일 만에 딱 압록강 건너서 7일 만에 내려오지. 지난번처럼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강화도로 못 들어가고 어때? 강화도로 먼저 왕자랑 왕비들만 피난시키고, 왕이 가려고 보니까 이미 서울 바깥에 청나라 기병대 선봉이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 상황에서 강화도가 어떻게 돼? 함락돼 버려. 그러니까 그때 김유가 채찰사거든. 남한산성 영화 봤니? 거기 보면 되게 무능한 군사 지휘관 한 명 나오죠. 채찰사로. 이게 채찰사의 검이다. 그래서 가서 베라. 그래서 뒤에서 막 베고 막 그거 있잖아. 병사들 몰아내는. 걔가 김유야. 얘 아들이 김경징인데 얘한테 강화도 수비를 맡겼는데 얘는 무관이 아니야. 근데 얘가 가서 강화도 가서, 야, 강화도 섬인데 거기 물살도 빠른데 넘어오겠어? 놀고 있는데 걸로 넘어와. 넘어와서 거기서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은 여인들의 한을 기록해 놓은 게 강도몽유록이야. 근데 이건 작자 미상이, 보통 몽유록에는 작자가 정해져 있는데 작자 미상인 이유가, 여기서 남자들이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능해서 우리가 다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작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반역이잖아. 그래서 각자 미상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유 와이프가 제일 처음 먼저 나와. 우리 남편이 무능해가지고. 김경진 와이프도 나와. 우리 남편이 무능했던 거는 이해는 하는데, 남편은 그래서 사형당해, 김경진은 나중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또 무능했던 그 사람들은 왜 안 죽었냐 그러면서 또 하고, 김경진의 아들의 와이프도 또 나와. 이 사람이 얘 3명을 자살시켰다라는 썰이 있어.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안녕, 들어와. 여기 앉자. 절대 좀 이따가 내가 해줄게. 그래서 강도몽유록 그렇게 돼. 한번 읽어보고, 위에 소필 2개는 읽어보자. 모르겠으면 나중에 내가 다시 정리해줄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